2월 11일 화요일입니다. 마켓나우 1부 시작하겠습니다. 임종윤입니다. 네, 고은별입니다. 어제 우리 시장 전략 후강의 장세였습니다. 네. 생각보다 트럼프 관세에 대한 우려가 우리 시장에 큰 충격을 주지는 않은 것으로 그런 거죠? 보이는데요. 특히나 양시장 중에서 코스닥이 정말 흐름이 좋습니다. 올해 들어서 지속적으로 상승력을 보여주고 있는데 거래 대금도요 8개월 만에 10조를 돌파했다고 하니까요. 앞으로의 상승세 기대해 보겠습니다. 코스닥이 2년 연속 하락하는 경우는 없었다고 하거든요. 네, 지난해 많이 떨어졌으니까요. 지난해 21% 떨어졌고 네. 올해 1월에 9%가 넘게 올랐거든요. 그리고 좀 전에 고행코도 말씀하셨습니다만 최근에 코스닥이 좋고 특히 코스닥 어제 상승하면서 5거래일 또 연속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고 작년에 사실 워낙에 많이 떨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작년에 떨어진 거 20% 이거를 사실은 일단은 기본적으로 일단 복구를 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에 대한 시장의 어떤 수요도 있는 것 같고 어제 고행코 말씀하신 대로 초반에 약세를 시작했다가 결국은 꾸물꾸물 올라서 오후장에 반등을 하면서 마감되는 이런 모습들은 우리의 좀 뒷심이 있는데 그 뒷심의 배경은 결국은 작년에 많이 떨어졌잖아. 이제 더 떨어질 여지는 적어. 그러니까 이제는 올라가면 돼. 이런 어떤 생각들, 이런 마인드들이 좀 담겨 있는 게 아니야. 이런 생각도 좀 해보게 됩니다. 네, 우리 시장 정말 찐 바닥 국면을 돌아서서 이제는 지속적인 상승 추세를 이어갈 수 있을까요? 그렇다면 우리는 어떠한 이슈를 체크해 봐야 될까요? 마켓나우 1부를 통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네. 자, 오늘 모닝 체크 들어가 보겠습니다. 오늘 첫 번째는 국민연금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국민연금이 이제 지분율 변경이 좀 있었는데요. 이제 서학개미 분들이 좀 궁금해하실 만한 내용들을 오늘 좀 준비를 했습니다. 국민연금의 지분 변경의 핵심 내용을 보면 M7 종목들은 차익을 실현했다라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들 요즘에 굉장히 좋아하시고 또 많은 우리 서학개미분들이 사시고 있는 팔란티어 이와 같은 이런 종목들은 좀 대거 매수를 했다. 이렇게 크게 이제 대비가 됩니다. 팔란티어는 무려 200만 주 가까이를 추가 매수를 해서요. 거의 500만 주, 490만 주까지 지금 보유 물량을 좀 확대를 했습니다. 잘 아시지만 작년에 국민연금이 20%가 넘는 그런 수익률을 미국 시장에서만 냈었는데 이게 엄청난 거죠, 사실은. 근데 사실은 이렇게 미국 투자에서 국민연금 수익률이 굉장히 좀 몇 년째 좋습니다. 미국 시장 좋은 상황을 이 국민연금이 잘 지금 활용을 하고 있는 그런 모습인데 국민연금이 픽을 하는, 그러니까 국민연금이 꼽는 이런 종목들은 향후에도 주가 흐름이 좋다라는 거 작년까지는 이미 우리가 확인을 해본 바가 있고요. 국민연금이 올 들어서 사실은 이제 무게를 두고 선택을 한 이 팔란티어 이 카드가 올해도 정말 크게 성공을 할지 여부 관심 있게 좀 지켜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슈퍼마일 컴퓨터도 94만 주를 추가 매수를 했습니다. 슈퍼마일 컴퓨터는 이제 AI 데이터 센터에 아주 꼭 필요한 그런 어떤 스토리지라든가 이런 서버 관리라든가 서버 판매도 하고, 그러니까 이쪽에는 확실한 차별성을 갖고 있는 그런 회사죠. 주가도 좀 많이 올랐고요. 그래서 슈퍼마일 컴퓨터도 이렇게 대거 매수를 했다라는 내용이 좀 담겨 있고요. 이 밑에 게 보시면은 이제 이게 화면에 보이실지 모르겠습니다만 애플, 엔비디아, 마이크로소프트, 요 밑에 빨간 게 이제 메타, 그 밑에 빨간 게 알파벳입니다. 이 빨간 박스 안에 들어있는 그 종목들은 다 국민연금이 지분을 줄인 종목들입니다. 애플 같은 경우만 해도 78만 주를 줄였고요. 엔비디아는 무려 119만 주, 120만 주 가까이 줄였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도 10만 주 이렇게 해서 소위 말하는 빅세븐 종목들을 대거 줄이는 그런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한마디로 이제 차익 실현이다. 이렇게 미국에서 최근 M7에 대한 좀 주가 과열론 얘기가 나오고 있는 거 국민연금도 좀 이미 잘 알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되겠습니다. 두 번째 이슈로 가볼까요? 앞서 헤드라인에서 말씀드린 건데요. 하나에어로스페이스 어제 1.2% 하락을 했는데요. 시간에 걸해서 상한가를 일으켰습니다. 그 이유는 이제 4분기 실적이 워낙에 좋았기 때문인데 매출이 31%가 늘어나서 4조 8천억. 영업이익은 66%가 증가해서 8,900억을 각각 기록을 했습니다. 매출은 이제 거의 5조 원 육박을 했고요. 영업이익도 좀 1조 원에 육박을 하는 그런 모습인데 이렇게 실적이 좋게 나오니까 장중에 정규장에서는 떨어졌지만 시간에서 상한가를 기록했고 오늘 시장에서 이제 주가가 어떻게 반영될지 좀 봐야 되겠고요. 또 하나 앞서 헤드라인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에어로스페이스로 하나오션을 비롯해서 이제 방산과 관련된 이런 하나그룹 내에 이런 사업 부문들에게 좀 자꾸 모으는 이런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결국은 하나그룹 자체가 이 방산 부문을 이제 그룹의 아주 주력으로 키우겠다는 의지. 왜냐하면 또 하나에어로스페이스에 이런 작업들을 펼치고 있는 게 김동관 부회장, 즉
이 한화 김승현 회장의 장남이죠. 이런 부분들이 좀 중첩되고 있다라고 봤을 때는 한화 에어로스페이스는 단순히 그냥 방산주로만 볼 문제가 아니라 한화 그룹 전체 방산 이 컨트롤 타워 역할을 하는 그런 기업이다. 이렇게 좀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다음 코너 가보겠습니다. LS 일렉트릭 주가를 좀 보고 계신데 최근의 주가 흐름이 올 1월에 17만 원대에서 2월 초 24만 원까지 급등을 했다가 다시 20만 원대로 한 4만 원 정도 좀 주가가 좀 떨어진 모습을 좀 보이고 있습니다. 최근에 이렇게 전력 설비 관련주들이 주가가 이렇게 조정을 받자 최근에 개인 투자자들이 전력 설비주들을 소위 말하는 이제 B2, B까지 내서 투자하는 상황인데 그러니까 레버리지를 굉장히 좀 확대를 하는 거죠. 이렇게 해서 지금 조정을 이용해서 저가를 매수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 좀 얘기가 나온 건데요. 신용장구 증가액도 보면 산일전기 135, 일진전기, LS 일렉트릭 이런 순으로 빚을 내서 좀 투자하는, 빚을 내서도 더 투자하려고 하는 그런 개인 투자자들의 종목들이 이렇게 종목이라고 좀 볼 수가 있겠습니다. 전력 설비 쪽에 대한 성장성은 좀 별 이견이 없죠. AI가 조금 주춤하더라도 결국 미국이나 유럽의 이 노후 이 전력 설비망 이게 워낙에 좀 빨리 시급하게 좀 개선해야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감안할 때 전력 설비에 대한 긍정적인 전망은 분명히 설득력이 있습니다. 다만 주가는 잘 보셔야 됩니다. 모든 종목이 다 저렇게 최근에 조정을 받은 건 또 아닌 것도 있기 때문에 이 주가 흐름, 밸류에이션 수준을 잘 봐서 저가 매수에 나서시는 게 좀 그나마 안전마진을 확보하시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모닝체크 마치겠습니다. 간밤 뉴욕 증시는 트럼프 관세 조치도 크게 개의치 않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3대 지수가 일제히 상승폭을 키운 채 모두 오른 채 마무리를 지었고요. 빅테크 기업들 안에서는 테슬라를 제외한 나머지 종목들이 모두 오름폭을 키웠습니다. 특히 간밤 오픈 AI가 TSMC와 함께 추가적으로 맞춤형 반도체를 제작하겠다라는 코멘트가 나오면서 이날장에서 맞춤형 반도체를 전문적으로 제작하는 브로드컴이 4.5%대 강한 상승 기조를 이어갔고요. 엔비디아도 2.8%의 추가 상승을 보인 채 이날장 빅테크, 테슬라를 제외한 모든 종목들이 웃음을 지었습니다. 그리고 인플레이션과 관련해서 이번 주에 CPI, PPI 그리고 소매 판매까지 수목금 나란히 발표가 되는데요. 여기에 오늘 파월 의장의 발언까지 준비가 돼 있죠. 그 외 여는 주요 총재들의 발언도 예정이 돼 있는 만큼 인플레이션과 전반적인 3월 금리 인하 기조에 대한 코멘트가 나올 수 있을지도 점검을 해보시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 다음 장 통해서 오늘 개장하기 전 확인해볼 글로벌 이슈들까지 점검을 해보도록 할 텐데 어제도 재건주들의 흐름이 나쁘진 않았습니다만 간밤 외신을 통해서 다시 한번 이 트럼프 우크라 특사가 20일에 직접 키이우를 방문한다라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그 전까지 국내장에서는 14일 독일에서 열리는 안보회의에서 어느 정도 종전환과 관련된 논의가 나오지 않겠냐라는 기대감에 지난주 목요일부터 관련주들의 주가 상승이 4거래 연속 나타나고 있었는데요. 다만 간밤 추가적으로 확인된 소식을 통해서는 20일에 직접 특사가 키이우에 방문하는 만큼 일주일 정도 좀 미뤄진 20일 정도의 종전환에 대한 논의가 나오지 않을까 하는 코멘트가 나왔습니다. 재건주들이 되려 더 긴 시간 동안 수혜를 받아갈 수 있는 모멘텀으로 작용될지 오늘 장도 같이 지켜보시고요. 그리고 철강, 알루미늄 관련주들 어제 일제히 하락하는 모습이 나왔죠. 트럼프 대통령이 철강과 알루미늄에 결국 25% 관세 부과한다라는 행정명령에 서명을 남겼습니다. 간밤 CNBC 보도를 또 확인을 해보니까 가장 크게 타격받을 국가로 한국을 콕 집어서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일단 간밤 유럽 쪽에서는 이런 부분을 놓고 이례적으로 경고 성명까지 내놓기는 했는데 오늘 국내 증시에서 어제 반영된 이슈지만 추가적으로 하락폭이 나올지 지켜보시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한국 같은 경우는 일단 미국이랑 쿼터제로 이 철강 쪽의 관세를 이어가고 있는 상황인데 사실상 물량에 대한 좀 제한을 두면서 관세는 아예 없이 진행이 되고 있었거든요. 여기에 25% 추가적으로 관세가 적용된다는 거 그리고 방금 속보 하단을 통해서도 확인해 보셨겠지만 추가적으로 반도체나 자동차 그리고 의약품과 관련해서도 관세 부과를 검토하고 있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우리나라 주요 수출 품목군들이니만큼 오늘 관련 산업군들의 주가 변동성도 주목을 해보시죠. 그리고 AI 관련해서 간밤 오픈 AI CEO
샘 올트먼의 발언들이 여러 개가 좀 쏟아져 나왔습니다. 일단 좀 딥시크를 의식해서였을까요? 비용과 관련된 부분에 코멘트를 내놨는데 비용을 많이 지출할수록 성능은 향상되기 때문에 우리가 투자를 멈추면 안 된다라고 현재 AI 시장에 대한 판단을 내놨습니다. 그리고 AI는 학습할수록 어쨌든 비용이 계속해서 줄어들고 있기 때문에 1년마다 10분의 1로 비용은 감소가 되고 있고 10년 안으로 범용 인공지능인 AGI 또한 등장할 수 있을 것이다라는 전망의 코멘트도 내놨고요. 한마디로 앞으로도 AI 계속해서 우리가 투자하고 키워가야 되는 산업이다라고 다시 한번 좀 자신감을 불러일으키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자체적인 AI 칩을 설계한다라는 내용도 다시 한번 공개를 했죠. TSMC에 생산 의뢰를 한다라고 하는데 오늘 ASIC 반도체 관련주들이 해당 소식으로 좀 추가적인 수혜를 받아갈 수 있을지 같이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주요 경제 일정 정리해 보겠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일단 CPI와 PPI 소매 판매 미국 쪽에서는 좀 집중적으로 점검해 보시는 게 중요할 것 같고요. 어제 TSMC 1월 매출 발표가 됐죠. 전년 대비 35% 증가했고 1분기의 마진율 현재 TSMC는 59%의 범위로 예상하고 있다고 합니다. 우려했던 것과 달리 올해 들어서도 여전히 AI 관련주들이 시장의 주도주로 자리매김하고 있는 가운데 오늘 전해진 소식 시장에는 어떻게 적용이 될까요? 일단 개장 상황 저희와 함께 챙겨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이번 주부터 새롭게 시작을 한 저희 새로운 코너죠. 박근우의 빅샷. 지금부터 좀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박 기사님 어서 오십시오. 자, 오늘 이슈는 뭡니까? 최근에 이제 뭐 조선이나 방산 이런 업종군들은 시장 대비해서 상당히 수익률이 좋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 반대로 그런 이제 잘 나가고 있는 업종군들을 우리가 이제 가끔가다 업데이트를 하면 되는 거고, 실질적으로 지금 시장에서 중요한 것은 화학 업종 같이 좀 약간 계속적으로 떨어지는 종목군들을 갖고 계신 시청자분들이나 투자자분들은 과연 이런 것들을 내가 어떻게 처리를 해야 되는지 네. 그런 것들도 좀 한번 알아보는 게 중요할 것 같아서 예. 오늘 화학 업종을 좀 준비를 해봤습니다. 자, 우리 조금 뒤로 나와서 봐야 되겠죠. 이중고 석유화학 경기부양책의 희망. 이중고는 여기서 그러면은 어떤 걸 얘기하면 됩니까? 이중고는 아무래도 이제 가격도 가격이지만 지금 경쟁자들이 너무 많아져서 공급이 너무 많아졌다는 거죠. 예, 그게 이중고고. 네. 이게 이제 경기부양책이라는 거는 중국 경기부양책을 얘기를 하는 거겠죠. 그렇죠. 우리도 사실은 좀 민주당 쪽에서 30조 얘기까지 나온 상황이던 오늘 아마 국민의힘 쪽에서도 경기부양 얘기가 나올 추경 얘기가 나올 것 같고 우리도 좀 그러니까 경기부양책이 이제 우리도 이제 조만간 나올 것 같긴 합니다만 어쨌든. 각국이 경기부양책을 좀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경기부양책 희망을 갖는다. 이제 이렇게 제목을 뽑으셨는데 그럼 첫 번째 키워드부터 먼저 들어가 볼까요? 네, 그럴까요? 네, 치킨 게임. 네, 많이 들어보신 단어
있을 것 같은데. 우리는 좀 주로 반도체에서 얘기를 그렇죠. 하죠. 반도체에서 굉장히 많이 나오는 그런 단어입니다. 그러면은 준비된 이미지를 잠깐 예. 보면서 제가 이제 설명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제 가장 처음에 볼 이미지는 우리나라 이제 롯데케미칼 주봉 차트. 네, 우리나라 대표 화학 기업이죠. 예. 실질적으로 이 부분이 2018년도고 그 다음에 중간에 약간 올랐던 부분이 코로나 때예요. 근데 코로나 때는 사실 모든 종목이 다 올랐으니까 그때는 반등했죠. 코로나 때 오른 거 빼면 지금 현재 7년 동안 주가가 떨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야. 어, 갖고 계신 분들은 얼마나 좀 속이 쓰리시겠습니까? 그렇죠. 과거 같았으면 상상도 못할 일이 지금 벌어졌는데 그게 무엇이냐면 롯데케미칼이랑 금호석유가 시가총액이 역전이 됐어요. 실질적으로는 이게 사실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인데 그만큼 화학 업종들이 지금 굉장히 안 좋다라는 뜻으로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예. 자, 그럼 다음 장 보면서 말씀드리면 이건- 원래는 치킨 게임이라는 단어는 없었어요. 치킨 런이라는 단어가 원래 예, 맞는 단어인데 예전에 이제 이유 없는 반항에서 이제 그 제임스 딘이 그 여자친구 주디를 놓고 이제 경쟁자랑 절벽으로 자동차를 몰고 가서 하는 게임이 이제 치킨 런이라는 게임이거든요. 예. 그렇죠. 거기서 이제 치킨 런이라는 게임이 나왔었는데 나중에 이제 그게 치킨 게임으로 게임으로 좀 바뀌었다. 바뀌었죠. 자, 요건 이제 재미를 말씀드린 거고 지금 치킨 게임을 하고 있는 나라들을 한번 좀 살펴보면 우리나라와 중국 그다음에 세 번째 초록색은 이제 사우디아라비아인데? 사우디인데 실질적으로 이제 중동이라고 하면 되겠죠. 그렇죠. 그 다음에 미국 네 나라가 지금 이제 실질적으로 화학 업종에서 굉장히 많은 가격 경쟁과 치킨 게임을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한국과 중국은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네. 그리고 근데 중동과 미국이 지금 치킨 게임을 한다는 건 언뜻 이해가 안 가네요. 우리나라 입장에서 중국은 사실 이제 실질적으로 그렇게 두려운 대상은 아니에요. 이미 이제 많이 겪었기 때문에. 근데 중국보다 더 두려운 대상이 우리나라 화학 기업들 입장에서는 사우디를 비롯한 중동이랑 미국이거든요. 그 잠시 뒤에 설명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 이제 첫 번째 여기 나오네요. 자, 롯데케미칼이 지금 7년 동안 주가가 떨어지고 있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롯데케미칼은 전체 매출 비중에서 이 에틸렌이 차지하는 비중이 65%가 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에틸렌 업황이 좋아지지 않는 이상은 롯데케미칼이나 LG화학 같은 기업들은 사실 실적이 좋아지기가 굉장히 힘든 부분이 있습니다. 이게 에틸렌 사실은 되게 뭐 반도체로 따지면 그 레거시 반도체가 되는 거잖아요. 화학의 쌀이죠. 쌀 같은, 네, 네. 모든 화학 제품으로 변환이 다 들어가는. 가능하기 때문에 자 그러면 이제 가격을 가진 상품은 공급이 많아지면 가격이 싸질 수밖에 그러면. 없는 절대 법칙이라는 게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 전 세계 글로벌적으로 에틸렌 신규 증설이 얼마만큼 이루어지는지를 도표로 잠깐 살펴볼 텐데요. 네. 그동안에도 21년도서부터 23년도까지도 엄청난 증설이 있었고요. 작년에 잠깐 쉬긴 했었습니다. 앞으로 더 큰 증설이 지금 기다리고 있습니다. 2027년은 엄청나네요. 네, 25년도서부터 6년도, 7년도까지 엄청난 증설을 하고 있고 이걸로 인해서 사실 우리나라 현대 엔지니어링이 많은 좀 수혜를 입고는 있거든요. 화학 예. 플랜트를 지어주고 있어서. 자, 그럼 다음 장 보면서 좀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중국에서 경기 부양을 한다라고 하면 우리나라의 화학 업종군들이 수혜를 입는다라고 얘기를 하는 게 바로 이 차트인데요. 과거에가 이제 그 2020년도 전이 이제 파란색이고 이 빨간색이 24년도의 어떤 자금률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과거보다 제가 봤을 때는 이 100% 자금률 다 넘어갔거든요. 근데 평균적으로 약간, 전체적인 네, 그 품목들이 다. 그렇죠. 근데 가장 중요한 에틸렌도 지금 거의 자금률이 100%에 달할 정도로 이게 무슨 말이냐면 중국이 경기 부양책을 써서 중국에서 화학 제품들이 많이 수요를 일으킨다고 하더라도 우리나라가 중국 쪽으로 수출할 수 있는 여지가 굉장히 적다, 적다라는 이런 뜻이죠. 거네요. 그래서 실질적으로는 이제 화학은 중국의 경기 부양으로 인해서 센티멘탈적으로는 어떤 수혜를 주가적으로는 입을 수 있긴 합니다만 펀더멘탈적으로는 거의 힘든 상황이 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자 그러면은 요거 제가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그 중동 얘기네요. 중동 얘기인데 지금 중동에서만 지금 8개의 에틸렌 공장이 증설이나 생기로 지어지고 있는 상황이에요. 예. 그런데 다 에틸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자 그 앵커님 그 중동은 지금 다른 나라에서 안 쓰는 공법을 쓰고 있어요. 그게 무엇이냐면 COTC라는 공법인데 네. 에틸렌이라는 것은 원유에서 나프타를 만들고 나프타에서 에틸렌을 만드는 거거든요. 근데 이 중간에 나프타를 건너뛰고 원유에서 에틸렌을 바로 만드는 공법이 있어요. 그게 COTC 공법인데 중동에서 많이 쓰는데 우리나라에서 에틸렌을 만드는 가격보다 가격이 무려
3분의 1밖에 안 되는 거죠. 그렇죠. 중간에 공정이 빠지니까. 그렇죠. 그렇기 네. 때문에 가격 경쟁이 안 되는 거죠. 자기네 나라에서 네. 퍼서 이동할 필요도 없고 원유를 네. 사올 필요도 없으니까. 자, 그러면은 네, 여기까지만 보고요. 이제 키워드 원을 정리를 하면 가격 경쟁력이나 공급적인 측면에서 앞으로 더 힘들어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좀 에틸렌 염두에 두시고 화학기업들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네. 키워드 2로 빨리 좀 가보겠습니다. 네, 업다운 스트림. 이 네. 얘기도 좀 간략하게 좀 네, 전해주시면. 이건 좀 간단하게 가죠. 업스트림과 다운스트림 얘기인데 이미지 보면서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가 이제 반도체에서 전공정과 후공정을 나누는 것은 이 웨이퍼가 생기기 전과 후를 나누잖아요. 네, 네. 근데 그 화학 업종 중에서도 업스트림과 다운스트림을 나누는 것은 에틸렌을 만드는 기업이냐, 에틸렌을 사가서 다른 부산물을 물론 만드는 이제 가공하는 기업이냐, 기업이냐. 그걸 만드는 기업이죠. 그래서 이 에틸렌 업황이 안 좋으면 업스트림에 해당하는 우리나라 롯데케미칼이나 LG화학 같은 LG화학 기업들 같은 굉장히 기업. 힘들어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근데 이 에틸렌 가격이 싸지면 이걸 가져다가 쓰는 다운스트림은 그나마 조금 덜 나쁘고 좋아질 가능성도 많다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 앞서 말씀드린 대로 에틸렌을 직접 만드는 업스트림에 있는 회사들은 힘들 수 있는데 그걸 네. 가져와서 가공을 하는 다운스트림 쪽에 있는 회사들은 기대해 볼 만하다. 사실 업스트림의 업황이 좋아지려면 다운스트림에서 에틸렌의 수요가 굉장히 늘어나야죠. 많아져야 되거든요. 근데 아직까지는 그런 어떤 업황은 좀 생기기 전이긴 합니다만은 일단은 업스트림보다는 다운스트림 쪽, 화학 쪽에 투자를 하신다라고 하면은 다운스트림 쪽으로 집중하시는 게 좀 약간 현명한 투자 전략일 것 같습니다. 그럼 다운스트림에 해당되는 석유화학 기업이 탑피오로 가서 보면 금호석유 아까 말씀하셨던 금호석유고요. 그렇죠. 금호석유인데 금호석유 역시 이미지를 좀 보면서 네. 시청자 여러분들께 좀 설명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금호석유 가장 중요한 것은 이제 천연 고무와 경쟁을 하고 있는 합성 고무를 만드는 기업이기 때문에 천연 고무의 가격이 중요하거든요. 네. 근데 24년도서부터 올해 초까지 작년에만 천연 고무 가격이 40%가 올랐어요. 그러면 천연 고무 가격이 높아지면 반대로 소비가 줄어들고 합성 고무의 소비가 늘어나거든요. 그래서 네. 합성 고무를 만드는 금호석유 입장에서는 나쁘지 않은 업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근데 석유화학 업계 실적을 전반적으로 작년 실적을 좀 보면 네. 대표적으로 이제 업스트림 기업이 2개, 3개까지 좀 있는데 이 앞서서 나와 있는 LG화학과 롯데케미칼, 하나솔루션 같은 경우는 굉장히 안 좋아요. 그렇죠. 에틸렌과 관련된 기업이기 때문에 업스트림과 관련된 기업이기 때문에 실적이 좋아지기는 상당히 좀 힘들어 보이는 상황입니다. 금호석유도 사실 작년 대비해서는 실적이 좀 약간 내려가긴 했습니다만 그래도 흑자 기조를 유지하면서 다운스트림 쪽에 어떤 희망을 볼 수 있는 그런 실적을 좀 나타냈다 이렇게 좀 정리를 하도록 하고요. 네. 금호석유 차트를 좀 잠깐 보면 네. 사실 이게 뭐 나쁘다 좋다라고 얘기는 좀 하기 힘듭니다. 사실 올해 들어서 어떤 기업이든지 이 정도까지는 거의 대부분 좀 맞아요. 올라왔거든요. 근데 앞서서 설명을 드렸던 업스트림에 해당한 기업들은 정말 반등 한 번 없이 계속 떨어지고 네, 있는 네.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이 업스트림에 해당하는 기업들을 갖고 계신 분들이 손절을 치고 다른 쪽으로 옮겨갈 것이냐 아니면 반등을 기다릴 거냐는 좀 개인적인 성향이긴 합니다만은 저는 비중은 어느 정도 좀 줄여놔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렇게 해서 업스트림보다는 다운스트림 쪽에 금호석유를 좀 관심 있게 볼 필요성이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석유화학이 지금 이게 바닥권이니까 이제 저가 매수를 할 수 있는 게 아니냐라는 그런 기대감 가질 법합니다. 특히 이제 다른 업종들 같은 경우 그런 부분에서 지금 반등을 하고 있는 모습들이 좀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근데 과연 석유화학 쪽에 특히 우리나라 주요 석유업체들의 핵심이 에틸렌 쪽의 상황이 어떠냐 이 부분을 사실 면밀하게 좀 관찰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까지 종목 빅샷, 이슈 빅샷 살펴봤고요. 계속해서 곤배랭크와 함께 종목 빅샷을 이어지겠습니다.
네, 그럼 계속해서 박근호 이사와 함께 지금 종목비 차트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역시나 체결 강도라는 이 선행 지표를 통해서 우리에게 매수 신호를 줬던 종목들 그리고 매수 신호를 주고 있는 종목들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박근호 이사님 그럼 오늘 어떤 종목부터 한번 살펴볼까요? 네, 오늘은 네. 시장에서 이런 종목군들이 있잖아요. 아, 나 저 종목 있었으면 좋겠다. 라고 네, 생각하는 있죠. 종목들 4개랑 그다음에 어제 이제 예고를 해드렸듯이 체결 강도를 보는 이제 관심 종목 2개를 좀 준비를 했습니다. 자, 그럼 바로 들어가면서 말씀을 좀 네, 드려보도록 할까요? 알겠습니다. 자, 올릭스라는 종목이죠. 어. 올릭스 최근에 이제 핫한 흐름을 좀 보여주고 어제 정말 뜨거웠습니다. 기세 상한가까지 네. 우리가 보통 얘기하는 네. 꿈의 점 상한가를 가는 그런 모습을 좀 보여줬었죠. 자, 그러면 이 올릭스 차트에서 2월 15일 날 체결 강도가 언제 완성이 됐냐면 제가 말씀드렸듯이 당일은 당연히 좋아야 되고 그다음에 일주일 체결 강도 2개는 최소한 100이 들어간 상태에서 매수를 하자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2월 5일 날이죠. 2월 5일 날 당일 체결 강도 140, 그다음에 5일 체결 강도 108 들어가면서 계속 올랐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 은별 앵커께서 저기 7% 떨어진데 잠깐 손을 한번 짚어주시겠어요? 네, 이때요. 그 네. 부분에서 팔아야 될까 말아야 될까 굉장히 고민 많이 되잖아요. 아, 저는 그렇죠. 좀 팔 것 같아요. 그렇죠. 무서워요. 근데 그때 네. 5일 체결 강도 일주일 동안 이 종목을 산 사람들이 나갔나 안 나갔나를 확인할 수 있는 5일 체결 강도를 보면 108 이상을 네. 유지를 해주고 있어요. 저 같았으면 안 팔았을 것 같아요. 물론 지난 일이지만 차트를 한번 네. 좀 잠깐 보도록 할까요? 네. 예, 기세 상한가를 가 있고 우리가 이제 체결 강도가 완성된 날이 요 날이고 그 다음에 이날이죠. 체결 화살표 표시가 잘못됐는데 많이 떨어진 날 요 날이거든요. 네. 이렇게 한번 가려서 보면 좀 약간 불안하기도 합니다. 무서워요, 실질적으로. 네. 그래서 요 날 사야 되는지 팔아야 되는지가 굉장히 중요하죠. 이날 팔았으면은 그 다음 날 상승, 그 다음 날 점 상한가는 없는 거죠, 내 계좌에. 근데 요 날에 어떤 그 매도를 하느냐, 홀딩하느냐는 체결 강도가 정해줬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다음 종목 보도록 할까요? 자, RT캐스트입니다. 최근에 좀 약간 좀 저가주긴 합니다만은 최근에 네. 많이 좀 오르고 있죠. 일단 RT캐스트의 체결 강도 보면 한참 전서부터 한 달 정도의 체결 강도가 한 달 동안 기간 동안 계속 100을 유지를 해주고 있어요. 그 다음에 일주일 체결 강도가 따라서 100을 좀 붙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중간중간에 체결 강도를 보시면 자, 여기 체결 강도 500 보이시죠? 와, 근데 거의 보합이네요. 예, 거의 보합인데 네. 체결 강도 500입니다. 이게 어떻게 가능하냐면 정말로 장중에 계속 티 안 내고 매수를 네. 했다는 뜻이 그렇게 안 하면은 이게 나올 수가 없거든요. 그러면은 체결 강도 보시는 분들은 우리 이데일리에서 우리 코너를 보신 분들이라면 이거 뭔가 좀 수상하다. 너무 수상해요. 왜냐하면 올릭스가 어제 상한가 갔을 때 500이었거든요. 그렇죠. 네. 네. 근데 RT캐스트는 똑같이 체결 강도가 500이 그것도 거래량이 작은 것도 네. 아니라 67만 주가 거래가 됐는데 와. 일단 이거는 두고 보는 거죠. 네. 그러다가 중간중간 3일 연속 빠졌어요. 여기 3일 연속 네. 빠졌는데 체결 강도가 다 높습니다. 어. 당일 체결 강도가. 이건 무슨 말이냐면 3일 연속 빠진 구간에서 네. 3일 연속 빠진 구간에서 체결 강도가 가장 높았다라는 것은 더 높았다라는 것은 계속 샀다는 뜻이죠. 눈여겨봐야 되는 종목이군요. 그렇죠. 네. 그 다음에 계속적으로 오르면서 어제는 이제 15% 가까이 올랐죠. 차트 한번 잠깐 보도록 할까요? 이런 구간에서 계속 누군가 샀다는 뜻이거든요. 여기서도 네. 받아 올렸고 그다음에 어제 한 17% 오르는 흐름. 이런 것들을 제가 봤을 때 여러분들이 이제 뭐 어떤 기법을 쓰든 내가 매매를 할 때 어떤 기준점을 잡고 계시든 간에 체결 강도는 무조건 보셔야 된다. 이렇게 좀 말씀을 좀 드리고요. 자, 다음 종목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종목도 최근 너무 뜨겁죠. 보르노이 네. 그렇죠. 핫하죠. 네. 저거 해암 신약 관련해서 그렇죠. 모멘텀 네, 있는 종목인데. 맞습니다. 네. 조기 발표한다라고 네. 좀 공시가 됐죠. 이날 이제 체결 강도가 완성이 됐었는데 역시 중요한 것은 이날 샀다가 다음 날 떨어지면 이제 어떤 손절매를 굉장히 중요하신 분들은 사실 팔려고 고민을 했을 수도 있습니다. 내용을 모르고 차트로 사셨던 분들은 그렇죠. 이날도 좀 마찬가지고 그러나 이날 이제 체결 강도를 볼 텐데 전반적으로 차트적으로 봤을 때도 이제 하방 경직성을 많이 갖춰놨기 때문에 살만한 자리긴 합니다. 사실 그렇죠. 살만한 자리긴 하고 이날도 사실 가장 중요한 게 어제도 가장 중요한 게 무엇이냐면 우리 은별앵커는 여기 밑골이 길게 달려 있죠. 네. 이게 장중에는 음봉이에요. 실질적으로는 그렇죠. 네, 이렇게 그쵸? 요거는 음봉입니다. 네. 요거는 음봉이에요. 그러다가 이제 올라갔기 때문에 양봉이 된 거죠. 그쵸. 그럼 이때도 팔아야 될지 말아야 될지
고민이 굉장히 많이 되잖아요. 저는 5일 차트를 이탈하지 말아라 기도하고 있을 것 같아요. 네, 5일 차트는 간신히 이탈을 네. 안 하고 좀 살려놓는 그런 좀 네. 느낌입니다. 5일 선에서 굉장히 강한 지지력을 네. 좀 보여줬고요. 자, 다음 장에서 보르노의 어떤 네, 체결 체결 강도를 강도를 보도록 보겠습니다. 하겠습니다. 네. 자, 오. 중간중간에 이제 팔아야 될까 말까 고민되는 날에 우리는 무엇을 보기로 했죠? 5일 체결 강도. 그렇죠. 5일 네. 체결 강도, 20일 체결 강도. 이제 20일 체결 강도 100을 안 들어갔기 때문에 5일 체결을 봐야 되는데 계속적으로 100 이상을 유지해주고 있기 때문에 그 차트상에서 요날, 이날, 이제 음봉이 나온 날, 이제 체결 강도가 말해주고 있는 거죠. 팔지 마. 아. 이제 하락이 아니라 나 이제 조정이야. 팔지 마. 조금만 그걸 기다려. 요두 네. 날에 체결 강도가 설명을 해주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왜 언제 매수를 하느냐는 이제 7% 올라간 날 맨 밑에 네. 당일 체결 강도 270, 그 다음에 일주일 체결 강도가 100을 처음 들어갔죠. 그다음에 100 계속 유지해줬고 제가 이제 아까 말씀드린 이유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처음 매수 기준은 최소한 당일 일주일 체결 강도가 100을 들어갔을 때 매수를 하자. 그럼 반대로 얘기를 했을 때 이런 네. 것도 가능하죠. 우리가 이제 음봉이 떨어졌는데 5일 체결 강도 100을 유지를 하고 있으면 내가 저점 매수를 들어가도 되느냐. 아, 그렇죠. 지금이 살 기회다. 그렇죠. 이런 신호를 아까 준 이제 거군요. 보르노의 차트에서 보면 네. 이게 중간중간에 떨어진 날이 있죠. 요 날일 텐데 네. 사실 이 날 따라잡는 것보다 음봉일 때 사는 게 가격은 더 싸거든요. 그렇죠. 그럼 요 날 봤을 때 중장기 5일이나 한 달 체결 강도가 100이 넘어 있으면 오히려 요 조정 받았을 때 저점 매수를 들어가는 게 더 좋다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우리 은별 앵커께서 제 네. 질문 하나 드려보도록 네. 할게요. 여행 많이 다니시죠? 여행 좋아하죠. 여행 좋아하세요. 네. 그럼 내가 여행을 가본 나라 중에 이 나라 정말 좀 아름답다라고 하시는 나라 하나만 좀 꼽아주세요. 좀 생소할 수도 있는데 제가 최근에 다녀왔는데요. 네. 아이슬란드. 아이슬란드. 네. 기가 막히죠. 가보진 않았습니다. 네. 제가 아이슬란드보다 더 아름다운 풍경을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말요? 네. 자, 저는 이걸 보면서 한 폭의 정말 산수화를 보는 듯한 느낌입니다. 네. 우리가 이제 차트를 공부할 때 차트의 정석이라고 해야 될까요? 네. 너무 아름답지 않아요? 이 강한 상승과 견조한 조정을 계속 거치면서 그러니까요. 여기 좀 약간 좀 조정이 세긴 했습니다만은 정말 너무 멋있는 차트예요. 우리가 이제 차트 책을 공부할 때 정말 이런 차트가 이제 그 교과서적인 차트라고 많이 나오거든요. 자, HFR인데 5G 관련 중인가요? 그렇죠. 네. 지금 미국 쪽에 이제 그 장비 수주를 해서 시장에서 많이 관심을 받고 있는 상당히 많이 올랐습니다. 실질적으로는 네. 작년 11월 달에 이제 저점 잡고 계속 오르고 있는 상황인데 체결 강도가 어떻게 예상이 되세요? 지금 제가 이틀 동안 교육 받은 결과 네. 높을 것 같긴 한데 네. 사실 이 그쵸. 5G가 네. 투자자분들 속 많이 썩인 그럼요. 이제 섹터잖아요. 갈 때 되면 네. 다시 내려가고 네. 그런 느낌을 많이 주고 있는데 네. 저는 그 양치기 소년의 교훈은 거짓말을 하지 말자가 아니라 네. 결국엔 늑대가 온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늑대가 왔습니다. HFR의 체결 강도 보면 한 달 체결 강도 한참 전부터 100이에요. 네. 일주일 체결 강도도 중간에 약간 빠졌지만 계속 100 유지해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은 여기 빠질 때 중간중간에 이렇게 차트적으로 봤을 때 이렇게 빠질 때 있죠. 네. 그때 이 체결 강도가 다 100을 유지를 해주면서 중장기 체결 100을 유지해주면서 아까 말씀드렸던 조정이냐 하락 전환이냐가 굉장히 주식 투자할 때 제일 중요할 수도 있어요. 수익률적인 측면에서. 네. 조정일 때 팔았는데 나중에 급등이 나왔다. 사실 이건 사서 떨어지는 것보다 더 아깝거든요. 실질적으로. 맞아요. 배 아파요. 네. HFR 이런 체결 강도를 봤을 때 네. 굉장히 견조한 흐름을 보여줬고 급등보다도 차분한 상승과 그다음에 조금의 약간의 아름다운 조정을 번갈아 가면서 가고 있는 차트나 어떤 체결 강도의 어떤 정석적인 교과서적인 흐름을 보여줬다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은 지금까지는 이제 네 종목을 정말 내가 저 종목 있었으면 정말 좋았겠다라고 한 종목을 네. 체결 강도로 한번 여러분들께 설명을 드리고 네. 풀어봤는데요. 그럼 체결 강도 관심주 어제 이제 말씀드린 대로 두 종목을 드디어 발표되나요? 이 시간만 기다렸습니다. 너무 부담되는데요. 네. 근데 뭐 네. 주식이라는 건 사실 가면 좋지만 네. 떨어졌어도 다시 반드시 올라갈 수 있는 종목을 사야 되잖아요. 체결 강도와 어떤 기업적인 부분이 맞닿아 있는 종목이라는 점을 좀 염두에 두시고 모멘텀도 있고 체결
체결 강도도 좋은 종목 이렇게 보면 그렇죠. 될까요? 네, 그리고 알겠습니다. 주가도 아직 더 올랐고. 오. 네, 그렇죠.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종목이죠? 네, 첫 종목은 CJ 대한통운입니다. 운송주를 어떤 모멘텀이 있어요, 네. 운송주가? 너무 안 네. 오른 거 갖고 온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요. 그리고 계속 떨어져요. 계속 떨어지고 네. 있죠. 대한통운은 이게 무슨 일이에요? 시장에서 네. 어떤 모멘텀이 있을까요? 네. 어떤 기업이든지 기업적인 변화가 있어야지 주가도 움직이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보통 그거를 명분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주가가 움직일 명분을 줘야 돼요. 네. 우리 은별앵커께서 이제 뭐 쿠팡이나 이런 거 말고 일반적인 배송을 시켰을 때 금요일 날 오후에 시키면은 사실 월요일까지 기다려야 됩니다. 맞아요. 그렇죠. 네. 토요일 안 옵니다. 오후에 맞아요. 시키면. 금요일 아침에 시키면 토요일 날 올 수도 있지만 근데 대한통운이 이제 주 7일 배송을 하죠. 주 7일 배송을 한다는 것은 무슨 말이냐? 매출이 늘어날 수밖에 없고 실질적으로 지금 대한통운은 쿠팡한테 우리나라 이 배송과 네. 관련해서 이리저리를 뺏긴 지 오래됐거든요. 그래서 대한통운이 2등인데 이번에 이제 네이버와도 이제 당일 배송 협력을 하고 있고 그래서 실질적으로 네이버와 대한통운이 주식도 수합을 했거든요. 네. 서로 같이 가기 위해서. 그리고 최근에 어떤 7일 배송 그리고 제가 이제 차트는 일부러 시청자 여러분들이 이제 시청자 여러분들 직접 찾아보시라고 네. 실적이 아니라 수급 외국인들 네네. 수급은 이제 위에 붙여놓는데 안 붙여놨거든요. 여러분들이 한번 대한통운의 어제까지의 오늘은 이제 장이 안 열렸으니까 네. 대한통운의 외국인 수급 그 다음에 기관수급을 보시면 바닥권에서 정말 꾸준하게 모아가면서 어제도 좀 약간 퍼포먼스가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대한통운도 관심 있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럼 대한통운 차트 봤으니까 네. 체결 강도 한번 확인을 해봐야 되겠죠? 네. 알겠습니다. 체결 강도 한번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20일과 60일선은 아직은 안 들어갔습니다. 아직은 안 들어가고 있고 60일 체결 강도와 한 달 체결 강도는 좀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목요일 날이 아니죠. 이제 지난주 금요일 그리고 네. 어제 체결 강도가 이제 5일 체결 강도 100 들어갔고 유지를 해주고 있고 어제 2.8% 상승 구간에서 155%의 당일 체결 강도 상당히 좀 센 체결 강도를 좀 보여줬고요. 가장 중요한 것은 거래량이 전일 대비해서 한 2배 정도 늘어나면서 그러네요. 네. 체결 강도가 올라갔다라는 것은 매수가 좀 상당히 좀 타이트하게 세게 들어왔다. 이렇게 보시면 체결 될까요? 강도도 좋고 체결 양도 지금 2배가량 증가를 했다라고 말씀해 정확히 주셨고요. 짚으셨는데 네. 체결 양이 늘어나면서 체결 강도가 올라가는 것은 네. 상당한 의미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많이 올라가지도 않았고요. 그래서 CJ 대한통운 보시면 될 것 같고 다음에는 좀 약간 개별주들도 한두 종목 정도 좀 섞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종목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종목 하나투어인데요. 하나투어 차트를 먼저 좀 보도록 할게요. 하나투어 사실 우리나라 이런 여행 관련주들이 사실 뭐 중국 모멘텀이 좀 많이 나오고 있고 중국 쪽에서 뭐 경기 부양이나 무슨 뭐 여행 관련돼서 뭐 비자 얘기 나오면 좀 올라갔다 다시 내려오고 그런 상황이 있는데 하나투어 제가 보는 하나투어의 가장 큰 향후에 시장에서 주목을 받을 수밖에 없는 모멘텀은 뭐냐면 매각이에요, 매각입니다. 매각 이슈가 있나요? 네, 하나투어에 대한 매각 이슈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매각을 할 때 우리 프로야구 선수들이나 연예인들이 그 흔히 얘기하는 몸값 올리기라는 걸 한단 네. 말이죠. 그렇죠. 프로야구 선수들도 프로 선수들도 FA가 되면은 이제 몸값 올리기 들어가고 그다음에 연예인분들도 이제 몸값 올리기 치중을 하는데 네. 하나투어도 이제 몸값을 좀 올려야 됩니다. 이 매각을 하려면 네. 많이 받으려면 그렇죠. 네, 그렇죠. 차트적으로 보면은 작년 11월 달에 이제 쌍바닥으로 완벽하게 좀 받았고요. 잡았고요. 그다음에 급등 나왔다가 최근에 약간의 좀 두 달 동안에 이제 기간 조정과 가격 조정을 받고 다시 좀 상승을 하고 있는데 이런 이제 좀 약간 네임드 종목군들이 그 좀 무겁다라는 편익관을 갖고 계신 분들이 있어요. 이제 그렇지 않고 이렇게 좀 약간 몸집이 큰 종목군들도 가볍게 움직일 수 있다라는 것을 이제 좀 보여줄 때가 많이 있었죠. 자, 그럼 네. 체결 강도 잠깐 보도록 할까요? 체결 강도 어떠세요? 자, 60일 체결 강도 다 100 이상입니다. 100이 넘었네요. 그렇죠. 네. 한 달 체결 강도 100 이상 들어간 지 지금 한 2주 조금 안 됐어요. 네. 그다음에 일주일 체결 강도는 한 3주 정도 전서부터 100을 들어갔습니다. 그다음에 어제 2.49% 올라갔는데 체결 강도 220. 체결 강도가 220이라는 뜻은
사는 사람들이 파는 사람들보다 와. 2배 이상이 많다라는 뜻이 되겠죠. 네. 그리고 거래량도 아까 대한토금과 마찬가지로 전일 대비해서 2배 이상, 전일 와. 42,000주, 어제 105,000주로 체결 강도까지 해서 굉장히 좀 좋은 흐름을 좀 보여주고 있어요. 아름다운 체결 강도라고 생각이 드니 아이슬란드 같은 체결 강도라고 생각을 네.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오늘 4종목 예시 드려드렸고요. 네. 관심주 2종목 드렸습니다. 네, 오늘 드디어 관심주가 공개가 됐습니다. 이제 CJ 대한통운과 하나투어 말씀해 주셨고요. 체결량과 함께 체결 강도까지 증가하는 종목 2종목 선별을 해드렸으니까요. 앞으로의 주가 추이 보시면서 과연 이사님께서 말씀해 주셨던 유일한 선행 지표다라는 말을 지켜낼 수 있을지 그 부분도 주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이사님과는 여기까지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마켓 리포트 강민정입니다. 오늘도 목표 주가 상향 조정이 나온 종목 2개부터 살펴보고요. 이어서 업종 리포트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대신증권에서 한화시스템에 대한 목표 주가 인상 리포트를 냈는데요. 4분기는 일단 이익 기준으로 기대치를 하회하는 실적을 내놨습니다만 미래에 빛날 진주다라고 제목에 적었네요. 미국에서 인수한 필리조선소 같은 경우에는 1분기부터 실적에 연결 실적으로 반영될 전망입니다. 필리조선소 아직까지는 실적이 적자를 내고 있지만 올해부터는 적자 폭이 축소되면서 내년에는 흑자 전환이 가능할 기미가 보이고 있는 상황이죠. 이렇게 미국의 조선소를 가지고 있다는 것은 의미가 크다고 기술하고 있는데요. 당분간 하나시스템은 미국의 상선 건조가 확대되는 데에 대응을 할 계획이고요. 이후에는 라이선스 취득을 통해서 미국의 함정 건조까지 진출할 계획인데 최근 미 해군 내에서 신규 함정이 부족하다는 데에 대한 우려가 높아지고 있는 만큼 미국의 조선소, 즉 생산 거점을 갖고 있다는 것은 향후 큰 매력이 될 것으로 풀이가 됩니다. 목표 주가 26,000원에서 32,000원으로 상향 조정했고요. 투자 의견 매수 유지한 리포트였습니다. 이어서 다음 보고서도 살펴보시죠. 네, 이번에는 엔터주인 SM입니다. 실적이 서프라이즈를 냈죠. 그러면서 오늘 무수히 많은 증권사에서 목표 주가 상향 리포트를 냈는데요. 대신증권에서도 신인 라인업으로 인해서 내년까지 성공이 보장됐다고 리포트에 적고 있네요. 이번 실적 리드는 MD 부분이 했습니다. 그러나 음반도 나쁘지 않았습니다. 양호했는데요. IP들의 발매 횟수가 전년 대비 감소했음에도 불구하고 판매량은 소폭이나마 성장세를 기록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올해도 저연차 IP들이 가파른 성장세가 나올 것으로 기대가 되는 상황인데 특히나 신인 그룹들에 대한 기대가 큰 상황입니다. 1분기 신인 걸그룹인 하츠투하츠가 데뷔를 계획하고 있고요. 또 남자 연습생 그룹인 SMTR25도 공개됐는데 이들은 올해부터 콘텐츠 제작에 들어가는 등 장기간 프로모션에 진입할 예정이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타 경쟁사 대비해서 우수한 IP 제작 능력을 가지고 있다면서 기존의 멀티플 타겟에서 10%의 프리미엄을 적용해 목표 주가 상향 조정 나왔고요. 기존 11만 원에서 12만 원으로 목표 주가를 상향 조정했습니다. 네, 이어서는 업종 리포트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관세 이슈와 관련해서 KB증권이 반도체 관련해서도 자동차 업종 관련해서도 리포트를 냈는데요. 먼저 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전망을 좋게 보고 있습니다. 대체재가 없다면서 미국에도 관세는 실익이 없다고 적고 있네요.
한국의 메모리 반도체 점유율은 D램이 76%, 낸드가 56%로 굉장히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즉, 한국 메모리 반도체를 규제한다면 대체자가 없는 게 현실이라는 거죠. 그렇다 보니까 미국에서 고율의 관세를 부과할 가능성은 낮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만약 한국 메모리 업체에 고율 관세를 부과할 경우에 결국에 이를 대체로 소비하고 있는 미국의 빅테크 기업에도 공급 단가가 올라서 부메랑처럼 되돌아올 것이기 때문이죠. 결국 이 같은 고율 관세는 중국의 반도체 업체를 겨냥할 것이라면서 창신 메모리 등을 예로 들었는데요. 즉 본질은 미국과 중국 간의 패권 다툼이라는 겁니다. 만약 한국에 관세를 실제로 부과한다고 하더라도 미국에게는 실익이 없다는 것이 같은 측면의 이야기고요. 조달 단가 상승할 수밖에 없고 또 마이크론 같은 미국 자체 업체도 해외에 공장을 많이 두고 있어서 공급 단가가 인상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에 대해서는 최근 관세 이슈로 주가가 하락한 것을 오히려 매수 기회로 삼아야 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네, 이어서 자동차 업종도 살펴보시죠. 무사와도 똑바로 바라보자라면서 반도체와는 조금 다른 관점에서 보고 있습니다. 자동차는 추가적으로 관세가 부과될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고요. 물론 이것도 트럼프 입장에서는 일종의 카드로 쓸 수 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시나리오를 하나 썼습니다. 멕시코의 25% 관세를 부과할 경우 플러스 한국의 10%를 부과할 경우에 현대차와 기아의 영업이익이 큰 폭으로 줄어들 거라는 이야기죠. 하지만 현대차 그룹에는 악영향이 조금 적은 측면도 분명히 있습니다. 멕시코에서 현대차 그룹이 생산하는 생산량이 27만 대인데 경쟁사들에 비해서는 현저히 적은 숫자이기 때문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프트웨어나 자율주행 측면에서 경쟁사들과의 격차를 축소하지 못하고 있는 점을 들어서 완성차의 투자 매력도는 아직까지 떨어진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마켓 리포트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네, 전일 뉴욕 증시는 트럼프 대통령의 새로운 관세 발표를 앞두고 미국 제조업 보호 기대감에 상승 마감했습니다. 특히 이번에 철강과 알루미늄에 25% 추가 관세를 부과한다 발표했고 예외나 면제는 없다고 단호히 말하면서 국내 철강 업체도 비상이 걸린 상황입니다. 국내 증시는 아직 2,500포인트 재돌파 이후에 횡보 흐름을 보이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아직 확실한 상승세로 전환되지 못했고 코스피 2,600포인트 돌파 전까지는 언제든지 하락 전환 가능성이 열려 있는 만큼 2,600포인트 돌파 전까지는 보수적인 관점으로 보시고 긴 흐름보다는 단기적 관점으로 대응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이번 주 그리고 올해 상반기 살펴봐야 될 업종과 테마는 4차 산업과 방산주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 4차 산업은 최근 들어서 로봇, AI 등으로 계속 순환매가 이루어지는 상황이고 전일 로봇주들의 급등이 나왔습니다. 이번 주 남은 기간 AI를 비롯해서 다른 4차 산업으로 수급 들어갈 수 있는 만큼 지속적인 관심이 필요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살펴볼 종목은 방산 테마를 주목해 볼 필요가 있겠는데요. 트럼프 1기 시절에도 방위비에 대해서 지속적 압박이 있었고 이번에 일본과 기존 방위비를 2배로 늘리는 상황이기 때문에 충분히 한국의 방위비 역시 새롭게 협상을 하면서 조정할 가능성이 큰 상황입니다. 그에 따라 방산업체의 수혜가 예상되고요. 오늘 살펴볼 종목은 삼성공조라는 종목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원래 이제 자동차 부품 관련된 제품을 만드는 회사이지만 최근 해당 회사가 보유한 액침 냉각 기술이 AI 서버 열을 식히는 기술로 부각되고 있기 때문에 AI 관련 기술로 움직임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기술력뿐만 아니라 안정적 재무 구조를 가지고 있고요. 현재 위치도 상승 초입 부분에 해당하는 만큼 매수 타점만 잘 잡으시면 충분히 수익을 기대해 볼 수 있는 종목입니다. 이상으로 2대1 이슈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8시 50분 됐습니다. 이제 마켓 스탠바이로 이어지도록 하겠습니다. 오현진 팀장, 신일섭위원, 권배랭과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오늘 뉴욕 시장은 이게 뭐 철강주 때문에 또 시장 자체가 이렇게 또 상승을 하는 것도 참
굉장히 오랜만에 보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트럼프 관세의 이 철강에 알루미늄에 25% 관세 부과에 따른 이 부분이 다른 나라한테는 뭐 굉장히 불편한 얘기를 하는데 미국 시장에는 굉장히 좋았다. 미국도 철강 회사들 또 이 메탈 관련 회사들한테는 좋았다 이렇게 좀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좀 전에 이제 행정명령서 여러 가지 서명했다. 근데 반도체 얘기까지 자동차는 뭐 예상을 했는데 반도체 얘기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어쨌든 관세에 대한 이런 여러 가지 노이즈들은 당분간 좀 지속될 수밖에 없는 상황일 것 같습니다. 오늘 시장 또 어떻게 또 잘 견뎌낼지 주목이 되는데요. 오 팀장님 오늘 탑3 이제 어떻게 가져오셨는지부터 들어보겠습니다. 네, 첫 번째는 이제 곧 출시를 앞두고 있는 애플의 아이폰 관련된 이슈입니다. 애플의 보급형 스마트폰인 아이폰 SE4가 이제 이달 중에 곧 출시될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이전 모델과는 이제 디자인에 큰 변화가 있고요. 기존의 라이트닝 케이블을 C 타입으로 변경시킨 부분, 그리고 애플의 AI 인텔리전스가 탑재되는 부분, 특히 이제 이번 아이폰 SE4 같은 경우에는 애플이 자체적으로 개발한 모뎀 칩까지 탑재가 됩니다. 그래서 시장의 관심이 좀 높을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요. 물론 플래그십 스마트폰은 아니기 때문에 관심도가 조금 떨어질 수는 있어도 이번 보급형 스마트폰에 앞서 말씀드린 변화들이 많이 적용이 되기 때문에 2월 달에 이제 출시가 되면 관련주들이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있다라고 봅니다. 전통적인 아이폰 밸류체인 관련주로 엮여 있는 종목들이죠. 뭐 LG 이노텍이라든지 뭐 LG 디스플레이 이런 종목군들의 수급 개선이 좀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좀 주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섹터인데요. 어제도 이제 강세를 보였던 엔터주 얘기입니다. 그래서 올해 증권사의 엔터주 실적 전망치가 꾸준하게 상향 조정되는 흐름입니다. 그래서 트럼프의 관세 리스크에 상대적으로 자유로우면서도 기존 아티스트의 공연 확대 그리고 신인 아티스트의 데뷔도 본격화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요. 특히 이제 올해 하반기에는 BTS의 완전체 활동 재개가 전망이 됩니다. 또 블랙핑크의 하반기 월드 투어 콘서트까지도 시작이 되죠. 또 SM과 JYP 엔터에서는 그 신인 그룹 데뷔까지도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대형 엔터사 위주로 좀 관심이 필요할 것 같아요. 물론 최근에 이제 급등이 나왔고 어제 변동성이 커졌기 때문에 당장 접근하기는 조금 무리가 있을지 몰라도 이제 눌릴 때마다 관심 있게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엔터주를 선정하기가 좀 어렵다라고 한다면 또 엔터주 ETF가 있거든요. 그래서 엔터주에 골고루 투자할 수 있는 ETF 상품을 활용해 보시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으니까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끝으로 행사 관련된 이슈인데 오늘 이제 AI 서울 2025라는 행사가 개최가 됩니다. 많이 알려진 행사는 아니지만 AI 전문 컨퍼런스고요. 국내외 AI 전문가와 산업 관계자들이 그 인공지능의 미래를 논의하는 자리입니다. AI 관련된 최신 산업 동향에 대한 확인이 필요하기 때문에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 딥시크 이슈 이후로 AI 반도체에 대한 효율적인 투자가 주목받게 되면서 그 기존의 고가 반도체주로만 쏠렸던 관심이 그 중저가 반도체 관련주로 확장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대표적으로 제주 반도체가 요즘 강세를 보인 게 그런 흐름이라고 볼 수도 있을 것 같고요. 반도체 시장 전체 캐파 확장으로 좀 판단이 되고 있기 때문에 반도체 소외주들, 뭐 대표적으로 뭐 반도체 장비주들 이런 종목군들도 올라올 수 있으니까 그동안 소외받은 반도체 주들도 한번 관심 있게 보자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아이폰 신작 출시에 대한 기대감 속에 밸류체인 관련 기업들 눈여겨보자라고 이야기해 주셨고 이와 함께 엔터주들 관세에 대한 이야기 지금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무관하게 영업이익 개선에 대한 기대감까지 안고 있다라고 말씀해 주셨고 마지막으로 범용 AI 관련된 반도체 장비주들까지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그다음 신 의원님께서는 오늘장 탑3 어떻게 선정하셨을까요? 네, 쌈 엔터테인먼트가 사랑의 핫쇼핑을 타고 상한가에 안착했습니다. 쌈 엔터테인먼트의 지난해 4분기 매출 419억 원, 영업이익 90억 원 기록을 하여 흑자 전환을 했는데 7분기 만에 흑자 전환을 했습니다. 쌈 엔터테인먼트 2024년 온기로 연결 기준 누적 매출액은 1,164억 원이 나와서 2023년도 대비해서 22.4% 증가했고요. 영업 손실은 영업이익이 90억 원이 4분기에 흑자 전환을 기록했는데 이 전체 4분기로 따지면 영업 손실이긴 합니다. 61억 원인데 이게 전년 대비해서 35.1% 감소를 했고 그로 인해서 이제 4분기를 넘어서서 올해에 전분기를 통틀어서 영업이익 흑자를 기록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했다는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고요. 그다음에 여기서 지금 가장 큰 역할을 한 게 사랑의 핫쇼핑이라고 하는데 지금 뭐 그 사랑의 핫쇼핑의 관람평 댓글에 들어가 보시면은 뭐 핫쇼핑의 등장신이
거의 뭐 비 오는데 강동원 등장 씬이라는 그게 공감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정말인지 모르겠지만 그 정도의 그 파급력이었다면은 그걸 같이 보러 데려간 어머님, 아버님조차도 그렇게 감동을 했다는 거니까 대단한 어떤 반향을 불러일으키지 않았나 싶고요. 실제적으로 수익도 그렇게 많이 나서 이번에 이 영업이익 7분기 만에 흑자 전환을 하는데 큰 역할을 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두 번째는 보로노이의 VRN11 데이터 발표 기대감으로 급등입니다. EGFR 비소세포 폐암 표적 치료제 VRN11을 지금 개발하고 있는데 EGFR 비소세포 폐암 표적 치료제는 이제 유한양 때문에 굉장히 익숙한 단어가 되었죠. 이 렉나자, 그 유한양의 렉나자가 결국에는 그 아스트라제네카의 타그리소를 깨기 위해서 이 지금 저 손을 잡고 이게 나갔잖아요. 근데 지금 EGFR 비소세포 표적 치료제에 보로노이도 있습니다. 이 임상시험 초기 데이터 발표 기대감인데 4월 25일부터 30일까지 미국 일리노이주 시카고에서 개최되는 미국 암학회 연례 학술대회에서 포스터로 발표될 예정이고 여기 한 달 전쯤에 3월 달 중순쯤에 포스터의 초록이 먼저 공개되기 때문에 그 포스터의 초록을 보면서 어떤 데이터를 발표할 것인가 유추해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게 보로노이가 자체 개발한 4세대 EGFR 비소세포암 표적 치료제이기 때문에 아시다시피 유한양의 렉나자나 아스트라제네카의 타그리소는 2세대 표적 치료제 안에서 3세대입니다. 그러니까 그 다음 세대돼요. 표적 치료제의 가장 큰 단점은 계속해서 돌연변이가 일어난다는 것이기 때문에 아스트라제네카의 타그리소든 렉나자든 누가 이기던 간에 결국에는 또 돌연변이가 발생됩니다. 그래서 돌연변이가 발생될 때 다시 그 돌연변이를 차단하는 보로노이의 VRN11 이것도 결국에는 계속해서 암이 진행되다 보면은 기회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세 번째는 파미셀이 AI 관련주로 부각됐다는 소식에 급등했습니다. 파미셀은 원조 바이오 업체입니다. 그러니까 원조라는 게 줄기세포 관련주, 우리가 황우석 박사 시절에 줄기세포 관련주로 떴던 그 주식인데 파미셀이 지금 AI 관련주로 부각을 받고 있습니다. 전체 매출에 차지하는 비중이 50%에 육박하는 저유전율 소재 이것 때문인데 저유전율 소재의 매출이 298억 원이 나와서 전년 대비 227% 성장을 했습니다. 네. 이게 동박 적증판의 핵심 소재로 쓰여서 AI 가속기에 활용되기 때문에 네. AI 관련주로 엮여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기업의 변신은 참 한이 없군요. 바이오 회사가 이제는 2차전 AI 관련주까지 이제 부상을 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예, 58분입니다. 동시효과 상황 바로 좀 들어가 보겠습니다. 네, 2월 11일 화요일장 국내 증시 이제 출발을 2분여 앞두고 있는 상황입니다. 간밤 미국 3대 지수는 견조한 흐름 나타났습니다. 관세에 대해서도 긍정적으로 소화를 했고요. 다양한 경제 지표 발표를 앞두고 시장의 방향은 상승으로 움직임이 나타났는데요. 오늘 국내 증시 개장 전에 행정명령 서명에 대한 이야기가 있습니다만 우선 지수 자체를 본다면 양지수 일제히 상승 출발 준비 중에 있습니다. 유가증권 시장 0.58%가량 상승하면서 2,535선 그리고 코스닥 같은 경우에도 0.31%가량 오르면서 750선을 웃도는 출발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은 어떻게 출발 준비하고 있을까요? 유가증권 시장입니다. 1위부터 5위 살펴보시죠. 삼성전자가 어제 3% 넘게 상승했습니다. 외국인과 기관이 가장 많이 매수한 종목이기도 했는데요. 오늘도 0.1% 소폭의 상승 출발 예상되고 있고요. 어제 한 걸음 쉬었던 SK하이닉스가 엔비디아의 상승에 힘입어서 1.4%가량 상승 출발 준비 중에 있습니다. LG에너지솔루션도 0.5%가량 오름세로 출발 준비 중입니다. 2차 전지 캐즘을 돌파하기 위해서 이 부진한 실적을 만회하기 위해 신재생에너지 사업에 진출한다는 소식이 전해지기도 했는데요. 오늘도 어제 이어서 주가 추이는 괜찮고요. 어제 한 걸음 쉬어갔던 삼성바이오로직스가 0.2%가량 상승으로 출발 준비 중에 있습니다. 어제 또 LG엔솔과 삼성바이오로직스 순위 변경이 있었습니다. 현대차 같은 경우에는 보합권 출발 준비 중인데요. 자동차 그리고 반도체까지도 관세에 대한 우려 미국 측에서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우선 출발 상황은 그래도 괜찮은 모습입니다. 다음은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종목군들도 함께 확인해 보시죠. 네, 코스닥 예상 체결 지수 함께 살펴보면요. 알테오젠과 HLB는 오늘 보합권 출발 준비 중에 있습니다. 바이오주들은 오늘 좀 눈치를 보는 모습이고 어제 하락했던 에코프로 그룹주들 일제히 상승 출발 준비 중인데 명확한 방향성을 보여주진 않습니다. 국내 증시 출발합니다.
예, 일단은 오전, 그러니까 장 열리기 직전에 여러 가지로 이제 트럼프의 행정명령 나오다 보니까 조금 이제 머릿속이 좀 복잡해지는 그런 셈법이 좀 워낙 복잡하게 좀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상황이긴 합니다만은 일단은 오늘 우리 시장은 이런 행정명령 또는 관세, 철강 등등등 이런 여러 가지 관세 관련 이슈에도 불구하고 상승 출발을 좀 하는 그런 모습이 좀 나타나고 있습니다. 아까 동시효과보다 조금 더 코스피는 상승폭이 좀 크네요. 0.6% 넘게 좀 상승 출발을 하고 있고 코스닥이 오늘은 코스피에 비해서 조금 상승폭이 좀 작긴 합니다. 0.15% 상승하는 걸로 좀 출발을 하고 있는데요. 어제도 사실은 이렇게 분위로 가다가 후반에 이 코스닥의 상승폭이 훨씬 더 커졌던 걸 생각하면 최근에 이 코스닥 시장의 어떤 흐름이랄까요, 맥이라고 또 표현을 하든가요, 분위기라고 그럴까요, 이런 것은 확실히 코스피보다는 조금 더 좀 힘이 받쳐지고 있다 이렇게 좀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지금 환율 나오죠. 1,452원 어제보다 1.3원 좀 올라간 그런 상태에서 좀 출발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이제 시가총액 상위 종목별을 중심으로 출발 상황 또 군배 랭크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화요일장 국내 증시 출발을 했습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행정명령 서명 소식에 개장 전만 하더라도 좀 우리 시장에 대한 부담감은 있었는데요. 막상 시장이 열리니까 양시장 일제히 상승으로 출발을 했습니다. 우선 오늘 2월 1일부터 10일까지의 수출 데이터가 발표가 됐는데요. 0.8% 소폭의 상승으로 지금 집계가 된 상황입니다. 수출의 상승폭이 점점 더 둔화되고 있다는 점 부담스럽습니다만 지금 그래도 소폭이나마 상승을 했고요. 무역 적자는 22억 달러로 추산이 되고 있습니다. 과연 지난달 같은 경우에는 조업 일수가 부족하고 어쨌든 간에 설 연휴가 굉장히 길었기 때문에 수출이 그다지 좋지 않았는데요. 일간 수출로 하면 또 수출은 괜찮았었는데 과연 2월 달은 어떻게 마무리할지 이 부분도 체크해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원달러 환율 소폭의 상승으로 출발했고 오늘 양지수는 견조한 움직임 가져갑니다. 다만 코스닥이요 개장하고 나서 상승폭을 반납하고 있습니다. 현재 구간 강보합권까지 내려간 상황이고요. 750선을 지켜내기 위해서 지금 힘써주고 있습니다. 코스피는 0.4% 오늘 코스피의 상승률이 조금 더 좋고요. 2,531포인트에 출발을 했습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군들 함께 확인해 보겠습니다. 트럼프의 행정명령 서명 이제는 반도체, 자동차 그리고 바이오까지 확대될 수 있다라는 우려감이 나오고 있는 가운데 삼성전자가 하락으로 출발을 했습니다. 0.18%가량 내림세로 출발했는데요. 어제 많이 올랐습니다. 3%가량 올랐고요. 외국인과 기관의 매수세가 유입이 됐었습니다. 반면 SK하이닉스는요. 어제 쉬어간 만큼 오늘 반등 시도하면서 다시금 20만 원 선 회복해주는 모습이고요. 삼성 바이오로직스가 오늘 좋습니다. 어제 쉬었었는데 오늘 1.5%가량 강세로 출발했고 LG 에너지솔루션도 0.14%가량 상승 출발, 현대차도 오늘 낙폭 만회하기 위해 힘써주는 모습 나타나고 있습니다. 5위권 중에서는 삼성전자만 유일하게 하락으로 출발을 했습니다. 다음 6위부터 10위 함께 보겠습니다. 네, 셀트리온도 오늘 소폭의 상승이고요. 기아 같은 경우에는 1% 이상 하락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관세에 대한 우려 속에 기아 지속적으로 주가 추이는 좋지 않는 모습 나타나고 있고요. 네이버 외국인의 매수 꾸준하게 들어오고 있는 가운데 소프트웨어 관련 기업들이 연초부터 지속적으로 좋습니다. 오늘 보합권에서 상승 시도하고 있고요. KB금융도 0.12%가량 상승으로 출발을 했습니다. 다음 장 보겠습니다. 네, 11위부터 15위 살펴보시죠. HD 현대중공업이요. 오늘도 1.8%가량 상승으로 출발했습니다. 최근에 조선주들 지금 실적에 대한 기대감 속에 지속적인 우상향 곡선 그리기에 노력하고 있는데 어제는 쉬어갖고 오늘 30만 원 선 다시금 돌파 시도하고 있고요. 신한지주와 메리츠 금융지주는 엇갈린 주가 흐름. 한화 에어로스페이스 실적 발표했죠. 정말 괄목할 만한 실적 성장이 눈에 띄었습니다. 오늘 주가도 반응합니다. 시간외에서 강세 보였고요. 정규장에서도 무려 14% 이상의 강한 상승 나오고 있습니다. 방산주의 대장주 역할 할 수 있을지 보셔야 될 것 같고 현대 로템에 이어서 한화 그룹주까지도 실적이 괜찮습니다. 다음 장 보시죠.
네, 삼성물산 소폭의 하락, 포스코홀딩스가 결국에는 오늘도 1.4%가량 주저앉고 있습니다. 철강, 알루미늄 25% 관세에 대한 부담감이 주가를 짓누르고 있고요. 카카오는 오늘 네이버와 함께 상승 출발, 한화 오션도 3% 이상 상승으로 출발했습니다. 한화 에어로스페이스가 한화 오션에 대한 지분을 확대했는데 이러한 부분 역시나 좀 긍정적으로 작용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은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종목도 함께 확인해 보시죠. 네, 1위부터 5위입니다. 오늘 바이오주들이 그래도 반등합니다. 알테오젠, HLB 일제히 상승으로 출발했고요. 에코프로 그룹주들은 일제히 하락 출발입니다. 미국 증시에서도 테슬라의 부진함이 이어지고 있는데 국내 증시 2차 전지 안 좋고요. 레인보우 로보틱스 어제는 8%가량 빠졌습니다. 외국인이 매도를 주도했는데 오늘 같은 경우는 다시금 반등 시도하고 있고요. 다음은 6위부터 10위 함께 보시죠. 네, 리가켄바이오 삼천당제약 일제히 상승입니다. 오늘 바이오 그래도 견조한 흐름 나타나고 있고요. 리노공업이 어제 5%가량 상승 마감했는데 오늘 같은 경우에는 소폭의 하락으로 출발, 휴젤 같은 경우에도 소폭 상승으로 출발했습니다. 다음 장 보겠습니다. 네, 파마리서치 오늘 6% 이상 상승합니다. 바이오주 일부 종목을 중심으로는 시세가 굉장히 잘 나오고 있다는 게 특징적이고요. 엔터주 오늘도 좋습니다. 관세에서 조금 자유로울 수 있다라는 긍정적인 전망 나오고 있는데 제페엔터가 1.6% 강한 상승 나오고 있고요. 신성 델타테크 소폭의 상승으로 출발했습니다. 다음 장 보겠습니다. 네, 펩트로는 오늘 소폭의 상승, SM도 2% 이상 상승으로 출발을 했고요. 보로너웨이가 오늘 1%가량 하락 출발, 루닛이 AI 의료 관련 테마로 오늘 20위권 안에 지금 들어서 있는 모습인데요. 0.1%가량 상승으로 출발했고요. 지금 20위권 밖에 있지만 펄어비스 같은 경우에도 실적 4분기 흑자 전환에 성공했다라는 소식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게임주들 실적 발표가 되고 있는데 지금 전반적으로 좀 긍정적인 실적 발표한 기업들도 많으니까요. 이 부분까지도 함께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개장 상황 함께 확인해 봤는데요. 전문가들은 오늘 시장 상황 어떻게 보고 있을까요? 지금 바로 알아보시죠. 네, 앞서 저희가 그 헤드라인에서도 좀 말씀드렸던 한화 에어로스페이스 오늘 뭐 주가 엄청나게 좀 주가도 많이 오르고 있지만 이 한화 에어로스페이스도 그렇고 한화 에어로스페이스 실적에 대한 기대감도 좀 있고 실적에 대한 이 확인한 그 부분이 있고 또 한화 에어로스페이스가 한화 오션을 지분을 또 1조 3천억 원어치 이제 인수한다라는 소식 때문에 또 한화 오션도 오늘 같이 좀 급등을 하고 있는 오늘 조선주 전반적으로 좀 반등하는 모습인데요. 한화 오션이 좀 더 이렇게 두드러진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고 오늘 우주항공도 한화 에어로스페이스 덕분에 우주항공 쪽 그다음에 이 방산 쪽도 오늘 좀 상승하는 그런 모습이 좀 나타나고 있네요. 자, 이제 두 분 또 출발 상황 어떻게 보고 계신지 말씀드려야죠. 자, 오 팀장님부터 좀 들어보겠습니다. 네, 미증시는 이제 트럼프 대통령의 상호관세 부과 발언에도 불구하고 일단 반등을 하기는 했습니다. 뭐 관세 이슈가 그동안 충분히 좀 노출됐다라고도 볼 수 있을 것 같고 또 트럼프 대통령이 일단 관세를 매기고 그 다음에 이제 협상을 하는 성향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성향들을 시장이 알고 이제 이에 대한 내성이 좀 강화되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래서 관세에 대한 시장 하방 리스크가 이전보다는 조금 줄어들 수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을 좀 말씀드리고 싶고요. 어제는 이제 삼성전자가 좀 의미 있는 반등을 보이긴 했습니다. 그래서 갤럭시 S25 그리고 판매가 괜찮았고 또 외국인 매도가 좀 진정되면서 좀 의미 있는 반등을 보였다라고 생각이 됐는데 오늘은 약간 쉬어가는 흐름이기는 하죠. 뭐 대형주기 때문에 한 번에 올라가진 못하고 눌림 이후에 재반등 시도 이런 식으로 나올 것 같은데 이번 주에 삼성전자가 눌림 이후에 재반등 시도가 의미 있게 나온다라고 한다면 그동안 낙폭과대 대형주에도 수급이 개선될 가능성은 있습니다. 그래서 삼성전자를 보유하고 계시지 않다고 하더라도 삼성전자의 움직임을 체크해 보실 필요는 있겠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AI 관련된 이슈는 계속해서 나옵니다. 다만 기존처럼 이제 하드웨어에만 이슈가 국한돼 있는 것이 아니고 소프트웨어로 좀 확장되는 그런 모습들도 나타나고 있으니까 뭐 AI 소프트웨어주로 대형주 뭐 카카오나 네이버 계속 거론되잖아요. 그래서 이런 종목군들의 움직임도 꾸준하게 체크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양시장 상승 출발이기는 한데 이제 반등폭이 이렇게 크지는 않습니다. 외국인의 수급이 받치진 못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거래소와 코스닥 각각 300억과 200억 외국인의 매도세가 나왔습니다. 외국인 매도가 지속되는 한 지수가 크게 반등하기는 좀 어렵죠. 장중에 외국인의 수급이 좀 돌아서는지 여부 확인하셔야 될 것 같고 결국 외국인의 수급이 본격적으로 돌아서려면 원달러 환율의
안정이 필수적이다라는 부분까지 체크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업종별로 흐름 보면 오늘 업종은 그 운송 장비 업종이 가장 강한데 역시 앞서 계속 말씀해 주셨던 하나 에어로스페이스가 지금 16%까지 급등하네요. 그래서 실적도 좋았고 하나오션 주식의 1.3조 원 추가 취득 이슈가 같이 겹치고 있습니다. 시너지 제고 방안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지금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도 그렇고 하나오션도 그렇고 상당히 실적 가시성이 좋은 종목들이죠. 그래서 이 두 종목이 결합해서 방산 부분에 또 시너지를 내겠다라고 하니까 시장의 기대감이 폭발적으로 반영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만 지금 시점에서 이제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나 이런 종목을 접근하기는 어렵겠죠. 이게 이제 호재들이 거의 막바지에 이른 그런 국면일 수도 있거든요. 언제든지 차익 실현 매물이 나올 수 있으니까 보유하신 분들의 좀 영역에 있는 종목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오락 엔터주도 오늘 강합니다. 하이브라든지 엔터주 앞서 이슈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죠. 관세 이슈를 비껴가고 있는 업종이기 때문에 충분히 좋은 흐름 보일 수 있을 것이다라는 말씀을 드렸고 제약주도 한 0.7% 정도 상승입니다. 올해는 예전보다 기술 수출 관련된 이슈가 조금 더 많이 나올 것 같아요. 그래서 기술 수출 관련된 기대감을 가지고 있는 종목들 계속해서 보시면 될 것 같고 HLB 같은 경우도 FDA 통과에 대한 발표가 아마 얼마 안 남았을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일정들도 체크하시면서 제약바이오주의 분위기 변화를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반면에 하락하는 업종이 이제 음식료, 그다음에 통신주입니다. 역시 시장이 반등하다 보니까 오늘은 경기 방어성 성격을 띠는 종목들만 조금 약하게 진행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오 팀장님 말씀 들었고요. 이번에는 이제 신일수 위원 시장 어떻게 출발한 거 보시는지 말씀 또 들어보겠습니다. 네, 지수부터 보겠습니다. 예. 코스피는 2,535.29, 14.02포인트 상승하고 퍼센트지로는 0.56%입니다. 코스닥은 751.58, 1.91포인트, 퍼센트지로는 0.25%. 오늘은 코스피가 코스닥에 비해서 2배 정도 더 상승하네요. 최근의 모습과는 좀 다르죠. 1개월로 쳤을 때 코스닥은 6.02% 상승했고요. 이 1개월 동안 코스피는 1.60%밖에 상승 못했습니다. 코스피에 비해 코스닥이 거의 6배 상승을 했죠. 그걸 3개월로 넓혀봐도 똑같습니다. 3개월로 넓혀도 차이는 좀 줄어들지만 3개월로 따졌을 때 코스피는 4.57% 상승했고 코스닥은 10.17% 상승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3개월 내에는 코스닥이 코스피를 압도했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작년 12월부터 쳐서 12월, 1월, 올해 2월까지는 지금 코스피가 코스닥보다 계속 열위에 있었다. 근데 오늘 하루만 놓고 봤을 때는 코스피가 조금 더 오른다. 하지만 오늘 하루만 놓고 봤을 때지 아직도 코스닥이 우위에 있습니다. 지금 여전히 121선을 돌파하지 못하는 코스피고요. 코스닥은 이미 121선을 돌파했습니다. 물론 이거를 완전히 넓혀서 월봉이나 연봉으로 본다면 말이 달라지죠. 월봉으로 장기적으로 보면 코스피가 우위에 있습니다.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120개월 선도 떨어져 있어요, 밑으로. 거의 지금 코로나 때 상황이죠. 코로나 때라던가 아니면 2022년에 120개월 선 아래로 갔던 적이 있는데 코스닥은 지금 거기서 올라오고 있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보면 더 좋지가 않고요. 코스피는 어쨌든 간에 121선 위에 있습니다. 코로나 때는 특별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블랙스완이라고 생각을 해서 통계에서 사실 빼야 되고 나머지는 2022년, 2023년, 2024년까지 모두 다 120개월 선이 바닥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코스피가 120개월 선에 있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은 3년 내에 최저 바닥권 저점 매수의 자리일 수도 있죠. 물론 저거를 이탈할 경우에는 저번에 삼성전자를 보여드렸다시피 위험하긴 합니다만 어쨌든 굉장히 중요한 저점 구간에 있다. 이것을 지금 보시면 될 것 같고 3개월로 좁히면 코스닥이 우위 그리고 오늘 하루로 보면 코스피가 우위입니다. 근데 지금 이 외국인의 매도가 지금 320억 정도 나오고 있는데 어저께 결국 2,780억을 팔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2월 7일과 10일 날 합쳐서 5천억 원을 넘게 팔았습니다. 결국에 2월 6일 날 3,500억 원 산 거, 3,500억 원 산 거는 결국 다 팔아버린 격이 됐죠. 그렇기 때문에 2월 3일 첫 거래일부터 따지자면 순매도 우위입니다. 2월 3일 첫 하루에 거의 9천억 원을 팔았거든요. 그리고 나서 2월 6일 날 3,500원을 사면서 조금 받구나 했더니만 다시 2월 7일, 10일 날 연속으로 5천억 원을 팔아버렸기 때문에 지금 순매도 우위 상태가 계속 지속이 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코스닥이 어저께 1,000억 원을 팔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코스닥의 규모로 따졌을 때
거래소보다 압박이 심할 수밖에 없는 규모였다는 거 볼 수가 있겠고요. 결국에 원달러 환율이 아직 살아있기 때문에 이런 걱정들이 계속 되고 있는데 지금 예를 들어서 달러 인덱스의 차트랑 원달러 환율의 차트는 약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달러 인덱스의 차트는 21선 아래에 있고요. 원달러 환율 차트의 차트는 21선 위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뭔 얘기냐면은 달러의 가치는 주요 6개국 통화라던가 원화에 비해서 강세인 건 맞는데 주요 6개국 통화에 대비해야 한 부분보다 한국의 원화가 더 약하다는 것이죠. 한국의 국력이나 체력이 더 약하다는 뜻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외국인의 순매도가 계속 지속이 돼버리면은 1,470원 도전에 또 나서게 되면 코스피가 또 고통을 겪을 지금 상황이 있죠. 월봉으로 그때 아까 전에 보여드렸다시피 저점 매수의 구간인 건 맞는데 그 저점 매수의 구간에서 탈출하게 만드는 트리거가 외국인의 매수가 떨어져야 되는데 그게 안 떨어지다 보니 저점 매수는 맞는데 그 어느 부분이 포인트인지를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지금 계속 지루한 구간이 연장되고 있는 상황에서 불안감이 계속 마음에 있는 그런 상태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 와중에 장기적으로는 코스피보다 떨어지지만 3개월의 퍼포먼스가 훨씬 좋은 코스닥, 그 코스닥 종목으로 사람들이 쏠릴 수밖에 없는 이 현실, 이런 지금 상황이 전개되고 있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수급적으로 또 신님께서 시장을 보시는 모습. 결국 이제 외국인이 계속 문제인데 오늘 코스피, 코스닥 모두 팔고 있고요. 물론 규모는 지금 현재 한 300억 정도이긴 합니다. 이게 이제 얼마나 또 움직일지 봐야 되겠고 대신 선물은 오늘 2,500계약 넘게 좀 사고 있는 그런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이제 세큐별로 상황 좀 살펴볼 시간입니다. 고은별 앵커. 네, 국내 증시 개장한 지 16분여가 흐른 상황입니다. 싱크풀을 통해서 투자자들의 검색 빈도가 높은 섹터부터 알아보겠습니다. 네, 오늘 투자자들은요, 양자컴에 대한 검색을 가장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일본의 연구팀이 기존보다 1,100가량 빠른 양자 컴퓨팅 기술을 개발했다는 소식이 전해지고 있는데요. 양자컴과 관련돼서는 여러 가지 정부의 투자안이라던가 지원책이 나오고 있는 만큼 관련해서 지속적으로 상승 추세가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오늘 방산 좀 주목을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앞서서도 이야기 계속 드렸는데요. 하나 에어로스페이스가 영업이익이 지난해와 비교했을 때 무려 190% 증가하면서 사상 최대치의 실적을 기록했습니다. 오늘 한화 에어로스페이스 실적과 함께 주가 강한 상승 나오고 있고요. 현대 로템 역시나 호실적을 발표했는데 방산주들 지속적으로 방위비 부담 증가와 함께 앞으로의 실적에 대한 기대감 이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제가 에코프로비엠의 실적이 나왔는데요. 4분기 영업 손실이 95억 원가량으로 지난해와 비교했을 때, 직전 연도와 비교했을 때 91% 감소한 것으로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다만 에코프로비엠의 영업 손실 추정치가요. 원래는 122억가량이었습니다. 그거보다는 선방을 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니까요. 관련된 주가주의 확인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유리기판 관련해서도 검색 많이 하고 있습니다. 삼성과 SK가 제2의 HBM이라고 불리는 유리기판 지금 선점을 위한 경쟁에 나서고 있는데요. 이와 관련해서 오늘도 다시금 주목받고 있는 상황이고요. 우주항공과 관련해서도 지속적으로 오늘 매기세 이어지는데 AI와 우주와 관련돼서 정부가 국가 전략 기술에 3조가량을 3년간 투자한다라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이로 인해 오늘 모멘텀 받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투자자들은 어떻게 지금 포지션을 취하고 있을까요? 투자자별 매매 동향 함께 확인해 보시죠. 외국인이 290억 원가량의 물량을 던지고 있는 오늘 장 직후입니다. 반면 이 물량을요, 기관이 대부분 소화해주고 있고요. 개인도 순매수에 가담하고 있는데 역시나 눈치를 보고 있습니다. 그렇게 막 엄청난 많은 순매수나 순매도의 주체는 없는 것으로 보이고요. 다음은 코스닥 매매 동향 함께 확인해 보시죠. 네, 코스닥은 외국인과 기관의 쌍끌이 매도세가 나오고 있습니다. 외국인 380억 원 그리고 기관은 25억 원가량 소폭의 물량을 던지고 있습니다. 업종별 동향도 함께 확인해 볼까요? 유가증권 시장입니다. 오늘 전기전자가 소폭의 하락이고요. 비금속 광물과 경기 방어조 성향이 있는 음식료품이 하락을 하고 있고 의약품이 1% 이상 상승하고 있고요. 운수장비도 1.5% 강한 상승 나오고 있습니다. 행정명령 서명에 바이오도 포함
확인될 수 있다는 소식이 전해짐에도 불구하고 오늘 의약품은 견조한 상승을 가져가고 있습니다. 다음은 코스닥 업종별 등락률도 함께 확인해 보겠습니다. 코스닥은 비금속과 화학을 제외하고는 전 업종이 상승하고 있습니다. 인터넷이 1.4%, 엔터조 흐름 좋죠. 방송 서비스가 1.2%가량 상승으로 출발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상승률 상위 종목은 어떤 게 있을까요? 유가증권 시장 확인해 보시죠. 우선 실적을 발표한 기업들을 중심으로 해서 오늘 강한 상승 나옵니다. 어제 장 마감 후에 SK D&D와 이터닉스가 실적을 발표했고요. 시장에서는 긍정적으로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두 자릿대 강세 나오고 있고요. 한화 에어로스페이스가 오늘 개장 직후부터 두 자릿대 상승 이어가고 있죠. 현재 구간 윗골이 달긴 했습니다만 12%가량 상승력. API 같은 경우에도 9%가량의 오름세 역시나 실적 기대감 있는 종목입니다. 다음은 코스닥 상승률 상위 종목 함께 보겠습니다. 올릭스가요. 어제 이어서 오늘까지도 가격 제한폭까지 올라간 상황입니다. 미국의 기술 이전 계약 소식으로 인해서 그에 힘입어서 오늘 이 현상 지금 들어갔고요. 기산텔레콤 역시나 호실적 발표했죠. 장 마감 후에 실적 발표했고 시간외에서 상한가 기록했는데 정규장 시작되자마자 가격 제한폭까지 상승을 한 상황입니다. 지금 전반적으로 우리 시장에서 오늘 강한 상승 보여주고 있는 종목군들은요. 실적 잘 나온 숫자가 나온 종목들입니다. 그렇다면 전문가들은 오늘 개장 직후의 상황 어떻게 보고 있을까요? 특징주들 함께 알아보시죠. 자, 오트 연습도 볼까요? 특징도 어떻게 좀 보고 계십니까? 네, 역시 실적 모멘텀으로 움직이는 종목들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첫 번째 남양유업인데요. 6년 만에 흑자 전환에 성공을 했습니다. 그래서 흑자 전환 폭은 얼마 안 돼요. 그래서 1억이 안 되는 이익을 냈지만 적자에서 벗어났다라는 것 자체가 상당히 큰 의미로 작용한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최대 주주가 한행컴퍼니로 이제 변경된 이후에 경영 효율화 전략을 짰고 그 전략이 어느 정도 먹혀 들어가고 있다라고 판단하는 거죠. 최근에 진행됐었던 자사주 매입과 소각 그리고 액면 분할을 비롯해서 주주 친화적인 주주의 선호도가 높은 정책들을 취한 부분도 긍정적이었다라고 평가가 됩니다. 그동안은 사실 기대감이 거의 없었던 종목이었는데 체질 개선에 성공하는 초입 구간에 좀 위치해 있는 모습이기 때문에 앞으로 주가의 상방 압력은 조금 더 강해질 가능성이 높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시프트업 한번 보겠습니다. 4분기 영업이익 발표가 있었는데 421억 원으로 호실적이 확인이 됐습니다. 시프트업 하면 역시 승리의 여신 니케라는 게임을 빼놓을 수 없죠. 좋은 성과를 냈고 스텔라 블레이드라는 게임이 또 의미 있는 매출을 내면서 그 니케에만 의존도가 높았던 단일 게임 리스크를 극복하고 있는 모습 긍정적입니다. 또 스텔라 블레이드라는 게임은 최근에 매출이 증가하고 있는데 PC 버전에 대한 출시도 예정되어 있기 때문에 이 부분도 긍정적으로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또 한한령 해제에 대한 기대감이 좀 부각이 되고 있죠. 그래서 중국을 비롯한 신규 해외 지역으로의 진출도 기대되고 있습니다. 게임주도 요즘에 바닥을 치고 좀 반등하는 흐름들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시프트업처럼 게임주 내에서 좀 반등하는 종목군들도 체크해 보실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LG 에너지 솔루션까지 한번 보겠습니다. 현재 2차 전지주는 호재를 찾기가 어려운 게 맞기는 하죠. 그래서 관세 리스크에도 노출되어 있는 업종이고 수익성 개선까지도 시간이 굉장히 많이 필요합니다. 적어도 한 6개월 정도, 최소한 6개월 이상 지나야 수익 개선이 나타날 텐데 악재에 대한 내성은 이전 대비는 좀 강화가 됐다는 생각은 들어요. 관세 이슈가 계속 나와도 2차 전지주가 더 크게 밀리는 모습은 아니고 버텨주는 흐름 정도는 됩니다. 지금 2차 전지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대부분 손실이겠지만 매도에 따른 실익은 없다라고 생각이 돼요. 그냥 눈 딱 감고 가져가실 수밖에 없는 위치다라는 생각이 들고 어제 LG 에너지 솔루션이 그 국내 최대 해상풍력단지 운영사로 선정되는 이슈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신재생 에너지 관련된 모멘텀이 조금 더 강화될 가능성은 있다라고 보고요. 만약에 이제 2차 전지주가 추세적인 반등을 보인다라고 한다면 그중에서 LG 에너지 솔루션이 가장 먼저 올라올 수 있는 종목 중에 하나다라고 생각을 하니까 2차 전지주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역시 LG 에너지 솔루션의 주가 흐름을 체크해 보실 필요는 있겠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오늘도 0.1%, 어제는 3% 넘게 LG 에너지 솔루션 좀 올라가는 그런 모습을 좀 보였습니다. 자, 신일서 의원, 종목별 흐름 어떻게 보고 계세요? 예, 오늘 아까 전에 그 초반에 말씀드린 싸멘터가 오늘도 상승을 하는데 마음으로 응원을 합니다. 대표가 나와서 인터뷰에서 물론 이거는 다 각자의 생각이 틀리겠지만 30년 안에 100년이 걸린 디즈니에 만든 틀을 만들겠다는 포부를 밝혔거든요. 물론 그걸 보고 우리나라 IP가 그렇게 되겠어 하면서 비아냥되는 것도 자유겠지만 어쨌든 지금 뽀로로라던가 핑크퐁도 가지 못한 길을 일단 가는 건 맞습니다. 지금 사랑의 하츄핑이 100만을 갔는데 이런 애니메이션으로 뚫기 힘들거든요. 요즘에 팝콘만 사 먹지 극장 안 가잖아요.
유일하게 범죄 도시만 가고 있죠. 근데 지금 예를 들어서 지금 일본의 7974 닌텐도라던가 마리오를 갖고 있죠. 그 다음에 산리오, 여러분들 다 좋아하시는 헬로키티 쿠로미 6136. 예를 들어 산리오가 2020년에 367엔이었는데 지금 5,800엔입니다. 어마어마한 상승이죠. 그 다음에 닌텐도도 마찬가지입니다. 닌텐도 19년에 2,400엔이었는데 지금 11,000엔이에요. 어마어마한 상승이죠. 근데 쟤네들은 한 1년에 매출액이 1조에서 1조 6천억 원 나옵니다. 지금 쌈엔터 지금 1,164억 원 나왔어요. 2024년도에. 그리고 뭐 이 4분기에 90억 원 기록해서 흑자 전환 겨우 한 기업이고 아직 덩어리는 굉장히 작죠. 근데 이제 이 핫쇼핑을 넘어선 티니핑이라는 이 캐릭터 자체가 어떤 포텐셜을 보여줬기 때문에 지금 이제 뮤지컬도 지금 시작이 되잖아요. 그래서 이런 원소스 멀티유즈의 그런 부분을 생각을 하고 디즈니라든가 산리오나 닌텐도를 꿈꾼다는 건데 뭐 이런 것들이 만약에 지금 2024년도 12월 달에 90억 영업이 흑자 전환을 했잖아요. 이 기세가 만약에 2025년도에 1, 2, 3, 4분기 다 이어지게 된다면은 뭐 그런 그 대표의 말이 정말 허상이 아니라 실제로 이제 찍히면서 좀 기대해 볼 수 있는 흐름도 간다. 뭐 티니핑을 많이 사주시는 어머님들은 지금 5살, 6살, 7살 뭐 많이 사주시면서 뭐 등골 브레이커 얘기를 듣지만 뭐 쌈 엔터테인먼트의 주가를 응원하면서 같이 그런 마음으로 가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보로노입니다. 이것도 마찬가지인데 지금 유한양행이 요즘에 언론에서 별로 안 나오죠. 가장 뜨거웠던 때가 지났기 때문에. 근데 지금 다시 재상승을 지금 시작하고 있거든요. 여러분들 지금 하나에어로스페이스도 마찬가지고 알테오젠도 마찬가지고 그때 얘기드렸던 다 10개월 선에서 반등 정확히 했죠. 자로 근듯이. 거기서 결국 신고가를 간 거거든요. 다 하나에어로스페이스도. 유한양이도 지금 10개월 선 다시 가잖아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2세대 표적 항암제의 가장 큰 단점은 계속해서 돌연변이가 발생돼서 이 면역이 생겨버린다는 겁니다. 그거를 계속 만들어줘야 되거든요. 결국에 렉나자나 타그리소도 결국 1, 2세대의 그런 단점들을 보완해서 뜨게 된 것이거든요. 그 지금 유한양행이 열어놓은 길을 편하게 보로노이가 가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보로노이도 마찬가지로 계속해서 이제 아마케가 2025년에도 쭉 열릴 텐데 거기서 주목할 만한 어떤 연구 결과가 나온다고 하면 4세대의 자리 그리고 보로노이를 또 넘어서는 5세대도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계속해서 대기하고 있는 이런 것들 유한양행이 길을 열어놨기 때문에 후발주자들이 아주 편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얀센 같은 존슨앤존슨 자회사 얀센 같은 회사랑 이 유한양행이 콜라보를 한 요런 거를 타고 보로노이나 다른 5세대를 지금 준비하는 이런 업체들도 만약에 다국적 기업, 제약사들과 손을 잡는 이런 모습이 나오게 된다면 유한양행 같은 어떤 성과도 거둘 가능성이 있다. 이런 유한양행의 후계자들 잘 살펴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제약바이오주 가운데서도 항암 관련된 종목군들 좀 잘 살펴보자라고 이야기해 주셨는데요. 그다음 오늘 두 분과 함께 오늘장 키포인트 정리해 보겠습니다. 먼저 오 팀장님. 네, 실적주 수급 집중 현상이 지속되고 있다. 이렇게 이제 잡아봤는데 실적이 좋은 종목의 주가가 간다는 것은 사실 뭐 당연한 얘기긴 합니다. 근데 최근 들어서 시장이 다시 한번 좀 불확실해지다 보니까 시장이 실적에 조금 더 집중하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오늘도 이제 실적 관련된 모멘텀 가진 종목들이 강하고요. 또 최근에 강했었던 현대로템과 뭐 삼성바이오로직스나 뭐 네이버 이런 종목들 대부분 다 실적을 기반으로 이제 상승하고 있는 종목이죠. 그래서 호실적이 나오거나 실적 컨센서스 상향되는 종목군들을 좀 보셔야 될 것 같고 앞서 이슈 시간에서 말씀드렸던 또 엔터주가 그런 대표 섹터 중에 하나니까 꼭 실적과 연관지어서 관심 있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실적주를 봐야 한다라고 이야기해 주셨고요. 그렇다면 신 의원님께서는 어떻게 선정하셨을까요? 네, 그 방금 바조 할 때 방산이 1번 타자였잖아요. 지금 하나에어로스페이스가 역사상 신고가를 갔거든요. 그래서 지금 다시 떠오르는 바이오주 관심 집중이라고 잡았는데 방금 바조에서 이제 뒤에 바이오가 있잖아요. 지금 바이오가 또 10개월 선에서 시작되거든요. 다시 기억 되살리셔야 돼요. 기술 수출 4대 천왕, 알테오젠, 리가켄 바이오, 펩트론, ABL 바이오 다시 10개월 선에서 반등하죠. 알테오젠도 이렇게 되면 신고가를 갈 가능성이 높아져요.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신약 개발에서 보로노이 같은 거. 그러니까 기술 수출하고 신약 개발을 나눠서 대신에 신약 개발을 혼자 하는 HLB도 야수의 심장으로 좋지만 그것보다는 협업을 통해서 가는 게 조금 더 안정적인 모델임을 유한양행이 증명을 했기 때문에 이런 쪽에서 기술 수출과 도움을 받아서 가는 신약 개발
이쪽으로 나눠서 빨리 다시 한번 세팅을 하시면 신고가를 다시 한번 가는 바이오 흐름을 놓치지 않고 잡으실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알겠습니다. 역시나 바이오주에 주목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오늘장 키포인트까지 들어봤고요. 두 번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오늘장 선물 종목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오늘은 SK증권 이천지점 서용원 차장 연결합니다. 차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가져오신 종목과 투자 포인트는 어떻게 보시나요? 네, 오늘 제가 가져온 종목은 현대건설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현대건설 같은 경우 계속해서 좀 말씀을 드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최근 ST양하우스와의 분쟁에 있어서 어느 정도 합의에 이르렀기 때문에 본격적인 사업에 대한 협업이 가능할 것으로 좀 전망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 슬로베니아 대형 원전 타당성 조사도 이제 웨스팅하우스와 본격적으로 시작이 된 상황입니다. 그리고 최근 한국무역보험공사에서도 지금 한국전력과 현대건설, SE일렉트릭과 함께 참여를 하면서 K그리드 수출 얼라이언트 킥오프 회의도 함께 좀 진행이 됐다는 점을 감안해 보면 노후화된 전력망 교체라든가 원전 신규 건설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지속적으로 해외 매출로서 이어질 가능성은 상당히 높다라고 좀 볼 수 있겠습니다. 최근 들어서 작년에 있던 현대 엔지니어링과의 손실 부분들을 24년도 재무에 다 반영을 했기 때문에 25년은 기저효과도 분명히 나타남으로써 실적의 개선세가 좀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거기에 따라 최근 들어서 기관성 수급들이 1월 달부터 지속적으로 저점에서 매수세가 좀 들어오고 있는 상황이라는 점을 감안해 본다라면 현재 구간에서 추가적인 상승도 노려볼 수 있는 자리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2025년의 실적 개선 기대감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가격도 살펴봐야겠죠. 가격 전략 어떻게 보시나요? 네, 현재 가격에서도 충분히 가능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하지만 단기간에 좀 상승이 나왔기 때문에 늘림목을 이용하셔서 분할 매수 관점으로 진행하신다면 32,000원 전후로서의 매수는 충분히 가능할 것으로 예상이 좀 되고 있고요. 좀 중장기적인 목표가를 본다라면 4만 원까지도 좀 열어놓고 지금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25년도 전망으로 지속적으로 좀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고 현재가는 27,000원 좀 잡아대도록 하겠습니다. 네, 매수가는 32,000원 선에서 접근하시면 좋다고 말씀해 주셨고요. 목표가는 4만 원 제시해 주셨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의 종목 현대건설입니다. 투자에 참고하시고요. 지금까지 오늘장 선발 종목이었습니다. 이코노미톡 시작을 하겠습니다. 시장과 경제의 중심축, 금리로 알아볼 건데요. 미국과 한국 경제의 이모저모 분석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은요. 윤여삼 메리츠증권 연구위원님 나와 계십니다. 위원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좀 여쭤볼 말이 상당한 것 같습니다. 네.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 이후에 미국제 10년물 금리 굉장히 중요한 요소이잖아요. 네. 4.8% 찍기도 했고 현재는 살짝 내려왔지만 어쨌든 4.5% 위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네. 여전히 고금리는 지속이 될 것이다라는 가능성 그리고 미국 국제금리 상승세가 좀 지나친 게 아닌가라는 우려감 혼재해 있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지금 시장의 기대치로만 얘기하자면 뭐 뉴노멀 얘기를 계속하고 있죠. 뭐 지금 환율도 우리나라 원달러 환율 기준으로 1,400원대에서 네. 당분간 떨어지지 못할 거다. 예. 미국의 통화 정책도 최근에 뭐 BOA라든지 BNP 파리바 같은 회사들은 올해 연준이 심지어 금리 인하를 하지 않을 수도 있다. 뭐 이런 의견들까지 나오고 있고요. 그렇죠. 예, 그런 식의 지금 양호한 미국 경제와 그리고 이전에도 방송 출연해서 계속 좀 얘기 드렸지만 지금 현재 미국 경제가 가장 좋은 이유 중에 하나는 그동안 요즘에 이제 많이 주목을 받고 있죠. 예. 무리하게 확대해온 재정 정책에 대한 실행성 때문에 그것 때문에 채권 공급량도 많았고 그런 수급적인 우려까지 더해져서 미국 금리가 높다. 근데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거기에다가 이제 기름을 더 붓지 않겠냐. 네. 뭐 TCJA라고 하는 뭐 이제 감세죠. 부자와 기업들 법인세를 감세해주면서 그걸로 더 재정 적자가 늘어나게 되면 미국 금리 더 오를 거다. 또 거기에 감세뿐만 아니고 관세 이슈도 있죠 지금. 그렇죠. 관세까지 더해져서 어제 이제 뭐 상호 관세해서 철강 알루미늄. 이제 멕시코, 캐나다 쪽은 한 달 유예 기간을 받았지만 뭐 품목별로 또 관세들이 들어오고 있기 때문에 뭐 심지어는 자동차까지 이제 거론되면서 네, 의약품. 우리나라의 네. 의학, 자동차, 반도체. 우리나라의 되게 네. 중요한 산업들에 대한 부담까지 주고 있는데 그런 것 치고는 참 금융시장이 좀 평온한 것 같아요. 그리고 미국채 10년 금리가 트럼프 취임 전후 해가지고 4.8%까지 그때가 오히려 트럼프 트레이드에 대한 우려들 네. 달러 강세도 그때가 정점이었잖아요. 원달러 환율 1,470원. 근데 지금은 미국 10년이 4.5입니다. 그리고 지난주부터 트럼프 대통령 및 신임 재무장관인 베센트 재무장관이 얘기하는 게 우리 금리에 관심 많다. 특히나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적으로 얘기했잖아요. 내가 파월보다 금리에 대한 이해도는 더 높을 거다. 난 직접 사업도 해본 사람이고 예. 내가 금리 더 잘한다라고 하면서 금리를 좀 안정시키고 통제하려는 의지. 거기에 가장 중요한 증거로 봐야 되는 건 여전히 의구심이 많고 의심이 많지만 일론 머스크를 수장으로 내세우면서 예. 지금 예산 효율부라고 하죠. 도지. 예, 그 도지부. 그러니까 지금 우리는 미국의 재정 정책이 감세를 중심으로 해서 재정 적자가 늘어날 거를 걱정해 왔는데 도지부에서는 지금 요번에 제일 상징적으로 USAID라고 하나요? 저기 미국의 국제 원조 지원하는 부서를 타겟으로 해서 공무원들 교육부들 중심으로 해서 공무원들 일자리 줄이겠다. 그래서 지출을 1조 달러 정도 줄여줄 수 있다. 감세 정책으로 대략 늘리려고 했던 확장 재정이 한 4,500억 달러에서 5천억 달러 정도 수준이거든요. 네. 그 감세를 그대로 시행한다고 하더라도 재정 지출을 1조 달러 정도 줄일 수 있다고 하면 궁극적으로 미국의 이 지금 늘어나 있는 GDP 한 7% 정도 이게 금융위기 때 8에서 9% 정도 적자를 썼는데 지금 7% 적자는 매우 큰 적자 수준이거든요. 네, 그게 유지 가능한 게 아니에요. 예. 제가 얘기가 길었지만 결론만 말씀드리면 트럼프 대통령의 의지와 지금 미국 재무부의 방향은 어느 정도 균형 재정. 우리는 감세 쪽에서 확대 재정을 걱정해 왔지만 지출까지 줄여가면서 균형을 잡는다고 하면 미국채 10년 금리가 왜 트럼프 취임 이후에 한 30bp 레벨을 다운시켜서 지금 4.5. 여전히 미국 경제가 좋기 때문에 여기서 급격하게 금리가 떨어지지는 않겠죠. 하지만 지난해 3분기에도 미국의 비컨 얘기 나올 때 미국 10년 금리 3.6까지 갔거든요. 저희는 지금 현재 미국 금리는 오버슈팅 구간이다라고 보고 있고요. 네. 그 기준점은 4% 중반 이상 수준에서는 이게 지금 올해 금리를 한 번 심지어는 아예 내리지 못할 거다라는 우려까지 다 반영한 수준에서 4.5는 네. 높은 수준이다. 그렇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네. 위원님께서는 2월 그 리포트도 내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네. 그러니까 10년물 국채 금리의 적정 범위 수준이라는 게 있잖아요. 네네네. 그거 그러니까 한 4% 중반 이렇게 네네. 보시는 거죠. 그러니까 네, 지금 네, 4% 네. 중반은 네. 유의미한 상단 영역에서 예. 아주 저평가 영역. 여기서부터는 저평가 이제 용역이다. 이런 표현을 확실히 저희 같은 분석가들이 잘 쓰면 안 되는데 컴퓨테이션 바이 얘기할 때가 있잖아요. 지금도 미국 10년 금리 5% 넘을 거다 여러 가지 우려들을 제안하고 있지만 예. 저희는 미국 10년이 4% 중반 이상인 영역에서는 채권을 사도 크게 손실을 보지 않는 영역이라 보고요. 네. 미국의 지금 경기 여건이라든지 통화 정책에 대한 기대들이 지금 과도하게 위축된 부분들 나중에 지금 이제 고금리에 대한 부담들이 좀 현실화되고 지금 트럼프 경제 성적표는 지금 나오는 게 아니라고 다들 얘기하고 있잖아요. 트럼프 정책들이 어느 정도 시행이 된 2분기 이후의 고용이라든지 미국의 주요 지표들을 더 면밀히 봐야 된다. 그때부터 재정도 균형을 찾을 거고 그런 균형 재정들이 현실화되기 시작하면 저는 거기에 가장 중요하게 미국의 지금 일론 머스크도 공무원도 줄인다고 하는데 고용 지표에서 지금까지
2023년 이후 전체 25% 4분의 1을 정부가 책임져왔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균형 있게 좀 줄여 나갈 수 있다고 하면 그러면 저는 미국 경제에 대한 지금 좀 과열이 돼 있는 부분 탄력도 떨어질 것이고 2분기부터가 그래서 진짜 성적표라 볼 수 있죠. 네. 그때부터는 통화 완화에 대한 기대도 지금 뭐 아까 얘기 드렸다시피 2번이나도 지금 쉽지 않다 정도인데 저희는 2번 이상 인하를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그걸 다 종합했을 때 미국 금리의 페어밸류는 얼마냐? 저희 추정도 그렇지만 얼마 전부터 발표를 안 하는 JP모건의 페어밸류 모델이 있었어요. 그럼 뭐 블룸버그 단말기 같은 데서도 숫자가 제공됐었는데 어느 정도 수준이었냐면 3% 후반대입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현재는 트럼프 트레이드나 뭐 여러 가지 미국 경제 양호한 상황 때문에 미국 금리가 조금 그러니까 저평가되어 있는 거죠. 금리는 오버슈팅이고 채권의 가격으로는 저평가되어 있는 영역이라 보고 있고 아까 4% 중반 얘기했던 건 정말 칩하게 싸게 살 수 있는 가격으로 치면 무릎 아래. 그래서 저는 채권 투자자들한테 지금 뭐 혼절을 고민하시는 투자자들도 있거든요. 좀 이거보다 낮은 금리 채권 투자하셨다가 지금 그 타이밍은 아니다 얘기 드리는 거죠. 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4.5% 근접한 수준에서도 채권 영역에서는 금리 영역에서는 분명히 매수 네. 관점을 유지해야 된다. 싼 이런 구간이라고 부분이니까 보고 있습니다. 저평가라고 말씀해 주셨으니까 그 네. 부분은 투자 전략으로 결론으로 좀 챙겨보시면 될 것 같고 네. 그 재정 부분 말씀해 주셔서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 국채가 상대적으로 적을 수 있다라고 좀 강조를 하고 있잖아요. 네네. 여기에 대한 의미도 우리가 살펴볼 필요성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상대적으로 그러니까 미국 부채가 적다라고 얘기하는 건 우리가 관리 가능하게 이제 통제할 수 있다는 거고 절대 수준은 사실 지금 현재 총 부채 양으로만 치면 GDP 120%, 그러니까 순부채량으로도 GDP 100%를 넘어섰어요. 이건 주요 선진 권역들 중에서는 유럽에 이미 좀 재정이 취약한 국가들 몇 개 빼고 나면은 너무 높은 거죠. 굉장히 높은 수준이죠. 우리 뭐 최근에 재정 관련된 노이즈가 있었던 영국, 프랑스, 걔네들이 이제 먼저 좀 미국의 선행적인 모습을 보여줬다고 보고 있는데 프랑스만 해도 지금 무리한 퍼퓰리즘 좀 통제하면서 재정 적자 늘리려는 계획들을 좀 진정시키면서 프랑스 금리가 독일채 대비 막 확대되면서 그 리스크를 반영했던 거죠. 프랑스 국채에 대한 부분.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조금 안정화를 시키고 있는데 미국도 그런 방향으로 가겠다라는 뜻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트럼프는 지금 미국의 총 재정 지출이 한 7조 달러를 쓰고 있는데 그러니까 일론 머스크가 1조 달러를 줄인다고 하는 건 7조 달러에서 한 15% 정도를 감소시키겠다는 거거든요. 네. 적은 수준이 아니에요. 그렇죠. 그런 식으로 줄여야지만 전체적으로 아까 5천억 달러의 감소를 해주고 1조 달러의 지출을 줄이면 한 5천억 달러, 미국 GDP 2% 정도. 지금 미국의 재정 적자 GDP의 7% 정도라고 했잖아요. 이건 과거의 위기 수준에나 내던 적자 수준이거든요. 근데 미국 정부가 지금 1년에 내야 될 이자 부담액만 얼마인지 아세요, GDP에? 그러니까 그것도 적자에 포함되잖아요. 지금 금리가 높고 부채가 많기 때문에 대략 4%대 지금 이미 쓰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7%대 적자에서도 4% 이자 부담 빼고 나면 실제로 경제 활동을 위해 쓰는 거는 3% 내외 정도밖에 안 쓰는 거예요. 근데 거기서 5천억 달러면 GDP의 2% 정도, 그러니까 1%대로 적자를 줄이겠다. 그렇게 해야지만 부채 관리가 되는 거고 실제로 부채가 크지 않다라고 하는 거는 그런 식으로 통제를 해서 안정화를 시켜야 된다. 저는 오늘 이 얘기를 강조하는 게 트럼프 대통령이 생각보다는 이성주의자라는 겁니다. 우리는 지금 뭐 관세 부과하는 거나 이런 거 보면 되게 감정적으로 행동하는 것 같지만 미국 우선주의 측면에서 미국 경제는 당장 이게 사실은 경제학적으로 균형적이지 않은 그럼 다른 나라도 보복을 할 거고 그럼 거기 마찰적인 충격이 일어난다지만 그 마찰적인 과정 전에 미국한테 수혜가 분명히 있거든요. 그런 것까지 생각하고 트럼프가 지금 끌고 왔는데 부채 측면에서도 미래에 대한 균형들을 생각하면서 지금 재정 계획들을 얘기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이걸 강조하는 건 미국의 부채에 대해서 어느 정도 통제 의지를 보여주고 있다. 일론 머스크가 정말 그렇게 재정 지출을 1조 달러씩 줄일 수 있겠습니까? 그 의지와 방향성을 갖고 접근하는 게 전 중요하다고 보고 있고요. 다 믿을 수는 없죠. 다 믿을 수는 없는데 그렇게 따지면 감세를 해주기로 한 정책 그 5천억 달러는 또 어떻게 다 믿겠습니까? 그런 부분에서 저는 부채에 대한 균형을 잡아가는 측면에서 아까 부채가 생각보다 적다. 관리 가능한 영역이다. 관리하겠다. 그런 쪽으로 해석하는 게 맞다. 예, 그렇게 얘기드리겠습니다. 네, 그래서 뭐 일론 머스크가 이끄는 정보 효율성부, 도지부라고 말씀을 해드렸는데 그게 그 미국 국채 관련해서 그 조사를 할 수도 있다라는 가능성도 언급이 되고 있어서 지속적으로 좀 봐야 될 이슈이긴 한 것 같습니다. 이거는. 그것 때문에 연방법원에서 또 나서서 이건 너무 월권이다 뭐 논란이 있었긴 했지만 일론 머스크라는 사람도 사업가로서의 효율성을 따지는 부분이니까 그동안 또 미국 연방정부의 지출 부분에서 좀 방만한 부분도 분명히 존재해요. 네. 아까 얘기드렸다시피 지난 2년간
전체 고용의 4분의 1을 정부가 책임졌다는 것도 상당히 문제점이 있는 부분이었거든요. 그런 부분에 이제 칼을 대기 시작하면 네. 미국 재정 정책에 대한 우려를 덜고 그 부분이 지금 미국 국채 공급량이나 미국 경제를 계속 부스팅했던 힘들도 좀 균형을 찾게 만드는 그런 데서 채권 시장에 기회가 있다 저는 보고 있습니다. 네. 지금 글로벌 금리는 트럼프의 행정부의 감세나 그리고 뭐 관세, 그러니까 감세나 관세 부과 등에 이제 초점을 맞추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네. 그런데 그러면서 이제 미국 경기 모멘텀을 자연스럽게 주목할 수밖에 없는데 네. 경제 성장률은 떨어질 것이라고 전망이 되면서도 그래도 1월 중에서는 양호한 성장 흐름을 보이고 있다. 예, 이렇게 좀 혼재돼 있습니다. 어떻게 좀 요거는 간단하게 좀 말씀을 좀 미국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제는 지금 계속 뭐 순항할 거라는 기대가 그냥 압도적이죠, 사실. 그래서 아까 2분기에 트럼프의 정책들이 효과 먹었을 때 제일 중요한 건 저는 아까 미국의 재정 적자가 이제 줄 수 있느냐. 작년에도 3분기에 왜 경제 충격이 우려됐을 때 그때가 GDP 대비 재정 적자가 5%대였거든요. 8월 달에 샵룰 쇼크 오고 나서 그게 7%대로 한 GDP 2%포인트 이상을 확 늘린 거예요. 예. 그걸 다시 줄이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재정 적자 줄이는 방향이 나타난 2분기부터는 지금까지 상향 조정되도 오던 미국 경제에 대한 탄력이 조금 꺾일 수 있다. 근데 그거를 주식시장에서 경기에 대한 모멘텀 꺾이면 나쁘게 봐야 되는 거 아니야? 아니죠. 지금 통화 정책이라든지 이런 쪽에 압박가 오는 금리에 대한 부담들을 덜어내는 시작점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인하에 대한 가능성. 그쪽으로 이제 전환점이 생기는 거기 때문에 미국 경제에 대해서 올해 저희는 뭐 그렇게 우려하는 방향은 아닙니다. 그 정도 과열을 진정시키는 게 필요하다. 예. 예,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위원님, 근데 지금 미국과 우리나라 사정이 좀 다릅니다. 네. 그래서 미국과 우리나라의 금리 차이에 디커플링이 심화가 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건 어떻게 우리가 받아들여야 될까요? 예, 이제 네. 이 정도로 한국과 미국의 장기 금리가 우리 1월 초까지만 해도 얼마까지 벌어졌냐? 200bp까지. 미국 10년 금리가 4.8에 갈 때 우리나라 10년은 2.8이었거든요. 네. 사상 최대치였습니다. 작년에 기준금리가 200bp 역전됐을 때도 장기 금리는 한 130bp밖에 역전이 안 됐는데 지금 왜 이렇게 됐느냐? 올해만 해도 미국은 2%대 초중반 뭐까지 2.3, 2.4까지 성장 전망이 올라가는데 우리는 1.7, 1.6, 뭐 이제 뭐 1% 중반대로 네네네. 오히려 2%대에서 꺼지고 있고요. 물가도 미국은 그런 좋은 경기 여건 때문에 끈적거린다. 미국은 올해 금리 인하를 하느냐 마느냐를 의심하는데 우리는 연초만 해도 우리나라 기준금리 적어도 75bp, 최대 100bp까지 인하 얘기를 했었습니다. 올해 지금 한국 경제에 대한 난맥상은 최근에도 뭐 1월에 한국은행이 동결을 하긴 했지만 경기만 봤으면 금리 인하를 했어야 된다는 거거든요. 환율 때문에 못했다. 근데 지금도 환율이 불안하게 움직이긴 하지만 미국의 통화 완화 기대가 지금 선도금리에 반영되는 건 미국 10년 4.5면은 한두 차례는 돼요. 아이비들이 올해 좋은 경기 때문에 뭐 못할 수도 있다 얘기하고 있지만 우리도 최대 100bp까지 올해 2%까지 인하할 수 있다는 기대들이 최근에 1월에 멈춰주고 환율에 대한 우려를 감안하면서 우리도 지금 최근에 75도 할 수 있을까 50 그 금리 차가 줄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장기 금리 차이도 미국 10년은 4.5에 우리나라 10년은 지금 2.8대 또 넘어서 160, 170bp대로 좀 줄고 있어요. 그만큼 경제 여건 상황을 반영해서 금리가 순수하게 움직여졌는데 통화정책 기대도 그래서 미국은 인하를 못할 거다. 우리는 더 강하게 하지 않을까 했던 부분들이 조금 최근엔 균형을 잡고 있어서 저는 그래서 지금 채권 투자 전략 입장에서는 미국은 아까도 무릎이란 얘기를 했잖아요. 가격 측면에서. 미국은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후퇴한 것 때문에 고금리가 4%대 중반의 고금리가 유지되지만 우리나라는 오히려 나쁜 경기 여건 때문에 지금도 기준금리 3%인데 국고 3년 금리가 2.5까지 뚫는 너무 앞서간 부분이 있었거든요. 제가 한국 채권도 투자 권유를 많이 하는 입장이었지만 한국 채권은 가격 입장으로 보면 고평가, 그렇죠. 어깨다. 네. 그래서 제가 2월 월간 보고서 큰 제목이 차이네요. 무릎과 어깨면. 미국은 그러니까 그 디커플링 차이가 미국은 가격적인 그렇게 칩하다라는 무릎. 우리는 미국은 무릎? 네, 한국은 미국은 어깨. 한국은 어깨. 그래서 한국 채권을 지금 사시는 분들한테는 트레이딩 관점에서 메리트가 별로 없고요. 그냥 예금 대체해가지고 뭐 지금 기준금리 3%고 올해 그래도 2.5까지는 최소한 갈 거야. 그걸 믿는 분들은 예금 측면에서 3%대 뭐 회사채라든지 네. 크레딧 채권들을 사시는 정도의 이자 수익을 챙기는 정도가 적절한 투자 전략이 아닐까. 한국 채권은 지금 좀 공격적으로 쫓아가면서 사야 될 타이밍은 아니다. 오히려 미국이 네네네. 불안하지만 네. 우리 투자 기회는 늘 어려울 때 생기는 거잖아요. 의심이 많을 때 생기는 거고.
그런 측면에서 반대 입장으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2월 투자 전략은 미국은 저평가된 채권이냐, 네. 아니면 이제 고평가된 주식이냐 네. 이런 부분이고, 우리나라는 저평가된 주식이냐, 아니면 고평가된 채권이냐, 요구의 싸움이 되지 않을까? 연초에 그대로 네. 반영되고 네, 있잖아요. 네, 작년에 그렇게 실망스러웠던 국장이 지금 미국보다는 국내 시장의 코스닥 중심으로 강세를 나타내고 있고 네. 채권 시장도 연초 대비 미국은 그래도 트럼프 당 취임 이후에 조금은 금리가 진정되는데 우리는 역으로 지금 금리가 슬금슬금 오르고 있거든요. 네. 그런 부분들 감안했을 때 한미 간의 투자 전략이 올해 1분기에는 작년 하반기에 반대 흐름들이 조금 진행될 수 있다. 그런 부분들 염두에 두고 투자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오늘 금리로 알아보는 미국과 한국 경제의 분석 쭉 해드렸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요소이니까 잘 참고를 해보시고요. 이코노미톡 윤여삼 메리츠증권 연구위원님의 분석으로 여러분 함께하셨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시장 전반적으로 오르는데 오늘 대형주 코스피가 조금 더 선방하는 흐름이 나타나고 있고요. 시장에서는 뭐 양자, 유리기판, 조선, 2차전지 관련주 시장을 리딩하고 있습니다. 잠시 후 마켓 나우 2부에서 조금 더 자세한 오전장 전략 구체적으로 세워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잠시 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